좀 더 깊은 이야기를 해볼까요? 한 과학자가 대서양 수면 아래에서 100일을 보냈습니다. 자신을 심해 박사라고 부르는 조셉 디투리 박사는 넵튠 100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수중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74일간의 임무 끝에 그는 공식적으로 수중 고정 서식지에서 최장기간 생존한 기네스 세계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실험을 떠나지 않고 계획된 14주 동안 머물렀어요. 여러분도 디투리가 살았던 바로 그 장소에서 직접 테스트해 볼 수 있습니다. 해저 이말리의 저자 쥘 베른의 이름을 따서 쥘의 해저 로찌라고 불려요. 프로젝트 넵튠 100의 아이디어는 수압이 인간에게 생리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는 거예요. 사우스 플로리다 대학교의 생리학 엔지니어이자 부교수인 딥시 박사는 수압이 증가하면 인간이 더 오래 살고 노화에 따른 건강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오랫동안 수중에 머물렀습니다. 디투리는 탐사 첫날부터 소셜미디어의 탐사 상황을 적극적으로 공유했습니다. 그는 또 다른 중요한 목표는 다양한 세대의 과학자들이 해저 생명체를 연구하도록 영감을 주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잠수함에서 생활하는 건 완전히 달랐습니다. 잠수함은 수중에 들어가서 해수면 압력을 받으면 봉인돼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깊은 곳에서도 큰 압력 차이를 느끼지 못합니다. 디투리의 수중 집에는 바다와 생활 공간 사이에 단단한 해치나 에어락이 없었습니다. 마치 물 한 잔을 거꾸로 뒤집어 물이 가득 찬 싱크대에 밀어 넣은 것과 같았죠. 거실 위쪽에는 여전히 공기주머니가 있었고 한 방의 바닥에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물 웅덩이가 있었어요. 따라서 산장 내부의 공기는 바다의 무게에 눌려 육지보다 약 2배 정도 높았어요. 고압에 장시간 노출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습니다. 잠수함에서 얻은 데이터만 일부 있고요. 잠수부들은 바다 밑에 2달만 있어도 수면 패턴이 흐트러지고 수면과 관련된 특정 호르몬 수치에 문제가 생겼어요. 또한 뼈와 근육량도 감소했어요. 우리 몸은 해수면 조건에 맞게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기압이 높아지면 질소가 혈류로 몰래 들어가 혼돈을 일으켜요. 9에서 30m 수심에서는 약간의 행복감을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더 깊이 잠수하면 마치 바에 세게 부딪힌 것처럼 느껴질 거예요. 과학자들은 이것이 우리 뇌의 뉴런 사이의 신호 교란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요. 다행히도 디투리는 9m 깊이에만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디투리는 육지에서 받는 햇빛의 절반밖에 받지 못했고 비타민 D도 거의 같은 양을 섭취하지 못했어요. 실험이 진행되는 100일 동안 이 과학자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다른 연구원들과 협업하고 소속 대학의 생명공학 과정을 가상으로 가르치고 여러 나라에서 온 수천 명의 학생들과 온라인으로 소통했습니다. 그는 플로리다주 키라르고 라군 수면 아래 9m에 있는 침실 2개짜리 아파트에 머물렀어요. 다리 구조물로 해저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창문 3개를 통해 바다가 바로 보이고 바깥에는 해양 생물이 있습니다. 산소, 물, 전력 수준을 제어하는 지휘센터가 있고요. 에어컨은 쾌적한 온도를 유지해주고 요리사가 직접 들어가서 내부에 머무는 사람들을 위해 식사를 조리합니다. 임무를 완수한 디투리 박사는 다시 수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의 가족과 친구들, 미디어, 그리고 온라인에서 그의 작업을 팔로우하던 많은 팬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현재 55살인 그는 수중생활 덕분에 10년은 더 젊어진 것 같다고 말해요. 그를 맞이한 의사들의 검사 결과는 노화 방지 효과를 입증했습니다. 디투리 박사의 수면과 신진대사가 개선된 걸 발견했죠. 또한 그의 몸이 0.5인치 정도 줄어든 걸 발견했어요. 그는 고립된 환경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멈추지 않을 계획이에요. 무중력 상태를 여러 번 경험할 수 있는 개조 여객기를 타고 비행할 계획입니다. 이는 2026년이 되면 민간 우주 비행사가 되어 우주로 여행한다는 그의 꿈을 향한 다음 단계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팀 야로우는 더 나아가 쇼핑몰의 수조 안에서 열흘이라는 긴 시간을 물속에서 보냈습니다. 세계 신기록을 세웠지만 그의 목표는 단지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아보는 것이었어요. 실험이 끝났을 때 그의 손은 완전히 끔찍해 보였습니다. 그를 도운 사람들은 튜브를 통해 야로우에게 먹이를 주었고 그의 모든 배설물은 다른 튜브를 통해 수조 밖으로 나왔어요. 다행인 건요, 팀은 실험에서 살아남았지만 다시는 실험을 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어요.
영국의 생물학자인 팀은 물속에 더 오래 머물렀다면 피부가 망가져 심각한 병에 걸렸을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다행히도 야로우의 손은 잠시 후 정상으로 돌아왔고 이 이상한 경험으로 인해 영구적인 부상을 입지는 않았습니다. 바다 아래에서 더 편안한 숙소를 찾고 계신다면 몰디브에 있는 세계 최초이자 가장 비싼 수중 호텔에 묵어보세요. 무라카 호텔의 투숙객은 인도양의 눈부신 산호초와 이국적인 해양생물에 둘러싸여 눈을 뜨게 돼요. 이 고급스러운 호텔은 뉴욕과 몰디브 출신의 유명 건축가가 설계했어요. 2층 구조로 위층에는 넓은 침실, 선데크, 인피니티 풀이 있습니다. 아래층은 해수면보다 5m 이상 아래에 잠겨 있습니다. 더 무라카의 투숙객은 개인 버틀러와 셰프 서비스, 무료 제트스키, 대기 중 마사지 및 스파 트리트먼트, 셰프와 함께 요리하기 등 왕실 수준의 대우를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독특한 수중 체험을 위해 몰디브로 짐을 꾸리기 전에 이 모든 것이 1박에 약 14,000달러에 달한다는 사실을 알아두셔야 해요. 인류가 수중에서 발견한 가장 흥미로운 것 중 하나는 일본 연안의 요나구니 기념비입니다. 이 구조물은 아틀란티스의 발견에 가장 근접해 있고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큰 미스테리 중 하나예요. 1986년 한 다이버가 요나구미 섬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귀상어를 찾고 있었어요. 그는 얕은 물속에서 피라미드처럼 여러 개의 계단이나 층으로 이루어져 있고 가장자리와 각도가 명확하고 대칭적이며 계단까지 있는 거대하고 특이한 구조물을 발견했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이 구조물은 2000만 년 전에 쉐일과 사암으로 만들어졌어요. 이 건축물이 처음에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한 연구원은 10,000년 전에 인간이 건설했으며 잃어버린 무 대륙의 일부였다고 확신하고 있어요. 태평양의 아틀란티스와 같은 이 신화 속 대륙은 거대한 지진이나 허리케인에 의해 파괴되어 바다 밑으로 가라앉았어요. 그 생존자들은 지구를 가로질러 이동하여 고대 이집트인과 마야를 비롯한 문명을 발견했습니다. 학자들은 종종 이 이론이 동화에 불과하다고 말해요. 하지만 이 가설을 제안한 과학자는 인간만이 그런 직선, 날카로운 모서리, 계단, 길, 심지어 동물처럼 보이는 조각상을 조각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일본에서는 지진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건축물이 땅에서 바다로 떨어졌을 수도 있어요. 더 널리 받아들여지는 이론은 이 기념물이 자연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이는 층이 쉽게 분리되는 평행한 침식면이 잘 정의되어 있는 놀라운 대칭을 설명합니다. 침식이 일어날 때 사암에서도 비슷한 90도 각도가 발생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지역의 자연적으로 강한 해류도 이 지역을 형성했을 수 있습니다. 수천 년에 걸친 대규모 지각 활동으로 사암이 기하학적 패턴으로 부서졌을 가능성이 있어요. 미오세 시대에는 지각 활동으로 이 지역에 엄청난 양의 사암이 모였어요. 지질학자들은 이 기념비가 이 사건으로 인해 만들어진 훨씬 더 큰 암석의 일부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자주 발생하는 지진이 암석을 지금과 같은 모양으로 만들었을 수도 있어요. 잠을 자지 않는 한 남자의 놀라운 이야기를 듣고 싶으신가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베트남 출신의 80세 농부 타이 응옥이에요. 그의 말이 사실이라면 60년 넘게 단 한 번도 잠을 자지 않았다고 합니다. 젊은 시절 끔찍한 고열에 시달렸을 때부터 시작됐고 그 이후로 단 하루도 쉬지 않았다고 해요. 우리 대부분은 몇 시간의 수면 없이 하루를 보내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남성은 수면 부족이 자신의 삶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해요. 실제로 그는 또래의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행복하고 활동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의 가족, 친구, 심지어 이웃들도 그가 졸고 있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며 그를 보증해요. 이 남성은 자신의 완전한 불면증이 건강에 어떤 악영향도 미치지 않았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이 특이한 농부는 1942년에 태어나 20살에 심한 열병에 걸렸어요. 열병은 가까스로 극복했지만 잠을 잘 수 있는 능력을 되찾지는 못했죠. 여러 가지 약과 전통적인 치료법을 시도했지만 잠은 계속 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불면증이 언젠가는 사라질 것이라는 희망을 품었지만 자신이 60년 동안 잠을 자지 못하고 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고국인 베트남에서 전설이 되었고 종종 기적적인 업적이나 특별한 초능력으로 여겨지기도 했어요. 하지만 일부 의사들은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한 전문가는 농부가 실제로 자신도 모르게 짧은 수면 시간을 경험하고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때때로 이러한 사람들은 깨어있는 상태와 잠든 상태를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남성이 하루 종일 짧은 낮잠을 자면서 졸린 시간을 보내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아마도 이 짧은 휴식의 순간이 그를 계속 일할 수 있게 해줄 거예요. 그가 수면 과학자들의 철저한 검사나 관찰에 동의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의 주장과 그에 가까운 사람들의 설명이 유일한 증거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 동안 잠을 자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뿐만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한 아시아 여성은 무려 40년 동안 잠을 못 잤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깨어있는 특이한 능력으로 인해 현지 유명 인사가 됐어요. 베트남 농부처럼 한때 제대로 잠을 잘 수 있기도 했었지만 어릴 적 이후로는 잠을 자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처음에 그녀의 이웃들은 그녀가 단순히 과장하는 거거나 관심을 끌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회의적이었어요. 그들은 그녀의 주장을 시험해보기 위해 밤 늦게까지 게임이나 다른 활동을 하며 그녀와 함께 지내려고 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테이블에서 졸기도 했고 다른 사람들은 결국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녀의 남편조차도 아내가 자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고 증언합니다. 그녀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대신 밤 시간 동안 집안일로 바빴어요. 그녀의 건강을 염려한 남편은 그녀가 심각한 상태에 있다고 확신하고 약을 구하러 갔어요. 안타깝게도 약은 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고 부부는 당황한 나머지 의사의 도움을 찾았습니다. 마침내 의사의 도움을 구했지만 의사들은 이 특별한 질환에 대한 의학적 설명을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했어요. 운 좋게도 이 여성은 해답을 찾기 위해 수면 전문 센터를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그녀의 불면의 밤에 대한 퍼즐이 풀리기 시작했죠. 의사가 지켜보는 가운데 남편과 대화를 나누던 그녀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느려지기 시작했고 남편과 대화를 계속하는 동안 실제로 잠이 든 거예요. 뇌파 모니터를 사용한 추가 검사 결과 이 여성이 눈을 감고 있는 게 매일 10분을 넘지 않았다는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특이한 현상은 뇌가 잠들어 있는 동안에도 신체는 계속 활동하는 몽유병 환자의 활동 방식과 유사한데 본질적으로 그녀의 몸은 그 짧은 10분 동안 잠을 자는 동안에도 계속 기능하고 있는 거예요. 이 흥미로운 발견은 몽유병 환자들이 오랫동안 숙면을 취하지 못한 것처럼 느끼는 이유를 밝혀줍니다. 하지만 우리 대부분은 이러한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고 숙면을 취하지 못하면 하루를 견디기 어렵다고 느낍니다. 왜 그럴까요? 수면은 우리 몸이 재충전하고 치유하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이에요. 성인은 매일 밤 약 7시간에서 8시간의 수면을 취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수면 시간이 길어지면 우리 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자세히 살펴볼게요. 24시간 동안 잠을 자지 않는 것은 드문 일도 아니고 큰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지만 피곤하고 약간 기분이 나빠지는 건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깨어있으면 졸리고 짜증이 나며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죠. 음식에 대한 갈망이 생기기 시작하고 피곤한 기색이 눈에 확연히 드러날 수도 있어요. 36시간 동안 깨어있으면 그 징후는 더욱 강렬해집니다. 잠을 자고 싶은 충동이 강하게 느껴지고 자신도 모르게 마이크로 수면이라고 하는 짧은 잠을 잘 수도 있습니다. 마이크로 수면은 보통 최대 30초 동안 지속돼요. 이 단계에서는 뇌의 여러 부분이 서로 소통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특정 내용을 기억하거나 새로운 정보를 학습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48시간이 지나면 깨어있기가 더 어려워지고 마이크로 수면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 회복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좋은 소식은 수면을 우선시하고 몸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면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과정을 시작하려면 일관된 수면 스케줄을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늦게 잠자리에 들기보다는 일찍 잠자리에 들고 매일 밤 최소 7시간 이상 수면을 취하는 것을 목표로 하세요. 이렇게 하면 몸이 적절한 수면 루틴으로 돌아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불면증의 지속 시간에 따라 정상으로 돌아오는데 며칠에서 몇 주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세요. 일반적으로 1시간의 수면 손실이 있을 때마다 완전히 회복하는데 약 4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회복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몇 가지 추가 조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잠을 몇 시간밖에 못 잤다면 낮잠을 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낮잠 시간은 30분 이내로 짧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요.
낮잠을 자고 싶을 때마다 자신만의 좋은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여기에는 편안한 수면 환경을 조성하고 자기 전에 자극적인 활동을 피하고 빛에 대한 노출을 제한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항상 우리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고 있는데 우리가 잠을 잘 때 우리의 놀라운 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궁금하신 적 있나요? 우선 우리는 작은 초파리부터 해파리까지 모든 생물이 잠을 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활동에는 대가가 따르기 때문에 특별하기도 하죠. 동물이 잠을 잘 때는 더 강력한 다른 생물에게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뇌가 특히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면 영향을 받아요. 우리 뇌는 두 가지 유형의 수면을 거칩니다. 하나는 급속 안구 운동인 렘 수면이고 다른 하나는 비렘 수면이죠. 렘 수면과 비렘 수면은 각각 뇌파가 다르고 뇌에서 일어나는 활동도 달라요. 비렘 수면은 우리가 잠들기 시작할 때 발생해요. 뇌파가 느려지고 근육이 이완되며 호흡이 느려집니다. 렘 수면이 흥미로운 이유는 이 시간 동안에 뇌파가 깨어있을 때와 매우 유사하게 보이기 때문인데요. 가장 기괴한 꿈을 꾸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우리 뇌의 중요한 부분인 시상하부는 렘 수면 중에 꿈을 꾸게 하는 이미지, 소리 및 기타 감각을 전달해요. 렘 수면 중에는 아세틸콜린이라는 화학물질이 매우 강력하게 분비됩니다. 이 화학물질은 깨어있을 때에도 활성화되어 뇌가 무언가를 기억하는 데 도움을 줘요. 그렇기 때문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공부하고 잠을 자면 다음날 더 잘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죠. 잠이 들면 우리 뇌는 척추 스핀들이라고 불리는 특별한 뇌파 패턴을 생성해요. 아직 완전히 이해되지는 않았지만 과학자들은 이 패턴이 새로운 것을 배우고 기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주변의 소음이나 다른 방해 요소가 있는 경우에도 수면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슈퍼 기억력을 갖고 싶으신가요? 인생의 한 부분을 아주 자세하게 기억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친구와 함께 길을 걷다가 어떤 노래가 들렸다고 가정해 볼게요. 10년 전 알프스에서 겨울 휴가를 보내던 중 TV에서 이 노래의 일부를 들었던 걸 기억합니다. 모든 생일잔치, 인생의 모든 파티를 기억해요. 멋지게 들리지만 인생 전체를 기억하는 것이 그렇게 좋을까요? 실제 사람의 예를 통해 알아봅시다. 호주 브리즈번의 레베카 샤록은 말 그대로 인생의 모든 것을 기억해요. 거의 태어날 때부터 모든 사건들이 머릿속에 저장되어 있으며 즉시 기억을 해냅니다. 태어난 지 며칠 만에 부모님이 사진을 찍기 위해 자신을 자동차 운전석에 태운 걸 기억합니다. 시트 커버와 핸들이 호기심을 불러일으켰던 것도 기억해요. 레베카는 생후 18개월에 처음 꿈을 꾸기 시작했던 때를 기억합니다. 그녀는 꿈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했고 자신이 정말 어딘가로 떠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항상 엄마가 함께 있기를 원했습니다. 또한 수년 전에 읽었던 큰 책을 모두 암기하고 있어요. 그녀는 침대에 누워 주변 장난감을 바라보던 모습,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할 때 엄마가 젖을 먹이려고 다가왔던 모습을 쉽게 기억할 수 있어요. 마치 어제 있었던 일처럼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그녀는 시각적 이미지뿐만 아니라 냄새, 심지어 과거의 어떤 순간에 경험했던 감정과 감각까지도 기억합니다. 오랫동안 레베카는 세상 모든 사람이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고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자신이 주변 환경보다 과거의 어떤 것들에 훨씬 더 집착하고 있다는 걸 알아차렸죠. 자신이 정신장애를 앓는 것 같았고 이런 이유로 불안감을 느꼈어요. 하지만 자신이 얼마나 특별한 사람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21살 때 부모님이 경이로운 기억력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뉴스 보도를 보여주면서 자신의 특별함을 알게 되었죠. 레베카는 자신이 특별한 사람이라는 사실에 놀랐어요. 자신이 고도로 월등한 자전적 기억, 즉 HSAM을 가진 전 세계 60명 중 1명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과거 삶의 단편적인 기억을 빠르고 쉽게 재현할 수 있는 뇌의 신경학적 상태입니다. 이는 사회적 사건이나 개인적인 경험일 수 있어요. 그 모든 것이 마치 고화질 비디오 녹화를 보는 것처럼 선명하게 기억에 떠오릅니다. 과학자들은 여전히 HSAM 현상을 연구하고 있어요. 금세기 초에 발견됐으며 약 60명에 불과해서 연구할 대상이 거의 없습니다. 정보와 관찰이 부족하면 연구 과정이 느려지지만 의사들은 이미 무언가를 배웠습니다. 이것은 기억을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뇌의 일부입니다. 평범한 기억력을 가진 사람은 인생의 밝은 순간을 아주 잘 기억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HSAM을 가진 사람들의 뇌는 모든 순간을 밝은 순간으로 기록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죠. 레베카는 자신에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을 얻고 자존감을 향상시키기 위해 공식적인 의학적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진단을 확인하기 위해 레베카는 단연간의 연구를 거쳐야 했습니다. 그녀는 다양한 분석을 하고 여러 테스트를 거쳤습니다. 몇 년 후 레베카는 돌아와서 과학자들에게 2년 전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녀의 사건이 유명해지자 자기 재능의 어두운 면을 밝혔고 그것을 저주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HSAM은 멋진 초능력처럼 보이지만 나쁜 측면이 있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데 갑자기 몇 년 전에 있었던 부끄러운 순간이 떠오른 적이 있나요? 예를 들어 프리젠테이션 중에 망신을 당했거나 논쟁에서 적절한 문구를 찾지 못했거나 데이트에서 매우 어리석게 행동했습니다. 따라서 HSAM이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모든 어색한 순간에 지속적으로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잘못된 순간을 세세하게 기억할 수 있죠. 물론 이러한 생각은 통제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인생의 나쁜 순간을 기억하고 되살리기 시작하면 잠들기가 얼마나 어려울지 상상해보세요. 수년간의 그러한 삶 후에 미치지 않기는 어려울 거예요. 문제는 가장 사소한 시각적 세부사항뿐만 아니라 감정의 반복적인 재생도 포함돼요. 누군가 상처를 주는 말을 했거나 수년 전에 TV에서 무서운 사진을 봤어요. 이 모든 것이 HSAM이 있으면 수년 후 기억에서 떠오르고 동일한 감정이 되살아나게 되죠. 레베카가 3살 때 스트레스를 받았던 사건을 기억한다면 성인이 된 레베카는 3살짜리 소녀로서 이 사건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이러한 감정 변화는 우울증, 불안 및 스트레스의 출현에 기여하죠. 부정적인 감정이 쌓일수록 밤에 잠들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베카는 자기 관리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녀는 불쾌한 일이 기억에 영원히 남을 수 있다는 걸 이해해요. 그녀는 들어오는 정보를 통제하기 위해 약을 복용하고 나쁜 상황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치료사에게 갑니다. 인생의 모든 단계에 대해 미리 생각해야 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 영화를 볼까 말까? 다른 길로 집에 갈까? 이 친구의 트위터 글을 읽을까? 이 순간이 영원히 남을 것이라는 생각에 너무 조심스러워지고 삶이 심각하게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실패하지 않기 위해 위험을 피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은 모든 면에서 성공의 기회를 감소시킵니다. 네,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 여행을 많이 다니고 건강, 정신 또는 사회적 문제가 없고 모든 것이 잘 풀리고 항상 행복하다면 HSAM이 있는 것이 뭐 어찌겠죠.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부유하고 성공한 사람들도 문제가 있어요. HSAM을 가진 일부 사람들은 자신의 기억이 알파벳 순서로 책장에 있는 책처럼 뇌에 잘 정리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레베카의 기억은 혼란스럽습니다. 그녀의 뇌는 걱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은 종종 불면증과 두통을 유발합니다. 아마도 이것은 그녀가 자폐증 진단을 받았기 때문일 거예요. 하지만 레베카의 삶이 악몽으로 변하진 않았습니다. 다행히도 그녀는 나쁜 기억을 긍정적인 기억으로 극복하는 방법을 배웠죠. 나쁜 순간이 떠오르기 시작하면 자신의 삶에서 행복한 순간을 떠올리며 이를 덮어버립니다. 이것이 HSAM의 가장 아름다운 부분이에요. 뇌의 이 기능은 시험 문제를 풀고 무언가를 빨리 배우고 모든 책과 영화를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가장 멋진 건 행복을 새롭게 경험할 수 있는 기회예요. 기분이 좋지 않더라도 그날 워터파크에서 얼마나 즐거웠는지 기억하고 뇌는 이 순간을 즐깁니다. 이를 통해 매일 매 순간 행복을 경험할 수 있죠. 매월 초 레베카는 지난 몇 년 동안 이달의 최고의 순간을 선정합니다. 그 순간을 떠올리면 나쁜 기억과 싸우는 데 도움이 돼요. 레베카가 배운 또 다른 멋진 방법은 악몽을 행복하고 아름다운 꿈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녀는 잠자는 동안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만들고 창조할 수 있으며 모든 꿈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HSAM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이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일부 사람들은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자각몽을 꾼다고 보고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레베카가 기억하지 못하는 유일한 기억은 자신의 생일뿐입니다. 엄마 뱃속에서 어떤 기분이었는지 알지 못하며 기억하고 싶지 않다고 말합니다. 오늘날 레베카는 평범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녀는 큰 변화를 원하지 않으며 익숙한 방식으로 생각하고 느끼는 것을 좋아합니다.
자신의 사례가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특정 뇌질환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2가지 과학 연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친구의 생일 축하합니다. 정말 신이 나셨군요. 친구들과 가족들이 모두 모였어요. 이제 여러분은 막 성인이 되었습니다. 여러 곳의 대학을 졸업했고 온갖 종류의 운전면허를 땄고 수천 권의 책도 읽었죠. 에너지가 넘치시네요. 그리고 여러분은 이제 겨우 80살입니다. 생일 케이크에 숫자초를 불어서 불을 끕니다. 부모님이 오셨군요. 부모님은 200살이 넘었죠. 여러분의 절친은 최근 112살이 되었고 남동생은 75살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나이에 비해 다들 젊어 보이네요. 인간의 평균 수명이 400살인 세상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수세기 동안 북대서양의 어둡고 차가운 물에는 장수의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린란드 상어는 지구에서 가장 오래 사는 척추동물로 2016년에 해양연구원들이 가장 나이가 많은 상어의 나이를 알아냈어요. 이 거대한 동물의 나이는 400살이었어요. 이 상어는 해적시대 때부터 바다에서 수영을 한 거예요. 2050년 과학자들은 상어의 DNA에서 특이한 유전자를 발견했습니다. 상어의 노화를 늦추는 데 도움을 주는 유전자였죠. 연구원들은 이 유전자를 인간의 DNA와 결합시킬 수 있었고 이후로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의 삶은 극적으로 바뀌었어요. 50년 후, 그러니까 22세기 초부터 모든 사람들은 400년 동안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생애 첫 80년은 젊음의 시기입니다. 정신은 과거의 사람들과 같은 속도로 발달하고 있습니다. 과거 80세는 현명했지만 이미 늙은 나이였죠. 이 세계에서는 여러분은 80세 노인만큼 똑똑하지만 몸과 정신, 건강은 젊은이와 같습니다. 20살이 될 때까지는 과거의 사람들처럼 성장하지만 그 후로 이 과정은 5배나 느려집니다. 80년 동안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을 졸업하는 데까지 약 15년이 걸렸습니다. 그 후 또 다른 교육을 받았어요. 여러분은 다양한 분야에서 약 10개의 졸업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돈을 벌기 위해 일할 필요가 없습니다. 학비는 국가에서 지불해주죠. 그리고 가족이 여러분의 행복을 위한 돈을 충분히 지원해줍니다. 지구상의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기회가 주어지고 있어요. 처음 80년 동안에는 인생 경험을 쌓게 됩니다. 사랑을 찾고 마음의 상처도 받아보고 중요하지 않은 것에 대해 걱정하고 곤경에 처해도 보고 경솔한 일을 하고 실패하고 성공을 이룹니다. 새 친구를 사귀고 옛 친구를 잃기도 하죠. 과학적인 발견을 하고 여러 언어를 배우기도 합니다. 40살이 되면 어른이 된 기분이 들어서 더 이상 공부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좋은 직장을 얻어 자기만의 삶을 살고 싶어 하죠. 하지만 여러분의 외모는 여전히 10대처럼 보입니다. 아쉽겠지만 100세가 될 때까지는 어떠한 회사에서도 여러분을 고용하지 않을 거예요. 회사에서는 여러분이 준비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아직도 여러분은 감정과 자아에 휘둘리고 있어요. 남은 60년 동안 더 많은 인생 경험을 쌓아야 할 거예요. 공부를 많이 하고 싶지 않다면 세계 곳곳을 여행하며 다른 나라의 문화를 배울 수 있습니다. 100세가 되면 많은 갈등과 문제를 겪게 되겠지만 허영심, 오만, 욕심, 이기심, 다른 인간의 악까지 극복하도록 도와줄 거예요. 그 이후에는 진정한 지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또한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도 잊으면 안 되겠죠? 유도, 태권도, 다른 무술에서도 검은 띠를 땁니다. 아니면 복싱과 피겨스케이팅 전문가가 될 수도 있어요. 몸을 단련해서 수명을 더 연장시키는 거죠. 이제 여러분은 100살이에요. 성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세상을 탐험할 뿐만 아니라 개선하고 싶으시다고요? 이미 어떤 종류의 사업을 하고 싶은지도 결정하셨군요. 심지어 하나가 아닐 수도 있어요. 유전공학계에 혁명을 일으킬 수도 있고요. 중력을 벗어나 날 수 있게 도와주는 팔찌를 발명해 보시는 건 어때요? 우주와 다른 행성을 탐험할 수도 있습니다.
인생 첫 100년 동안 여러분은 모든 사람의 주된 목표가 인류의 행복을 위해 일하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은 과학적 발견을 수없이 했습니다. 수십억 명의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죠. 누군가는 심리학을, 누군가는 생물학을, 여러분은 우주를 선택했어요. 일생 동안 과거 5세대 이상의 사람들이 했던 일을 혼자서 해낼 수 있습니다. 편안한 삶을 살기에 충분한 돈을 벌어 자선단체에도 기부하고 가족도 부양합니다. 또한 젊은 세대가 세상을 탐험할 수 있도록 세금을 내기도 합니다. 과학자, 의사, IT 엔지니어, 천문학자들은 매일 사람들의 삶을 향상시켜 줄 것들을 발명해요. 꿈을 영화로 재현하는 발명품도 있고 화성, 수중도시, 공중도시, 그리고 많은 다른 곳으로 사람들을 데려다주는 택시도 있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역사를 기록합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모습으로 변했는지, 그리고 조상은 누구였는지 등을 기억할 필요가 있으니까요.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지식과 성공, 실패를 기록합니다. 다음 세대 역시 기록을 남길 거예요. 과학은 놀라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타임머신도 발명되었어요. 과거로 데려다 줄 수는 없지만 원하는 사건들을 보여줄 수 있는 기계예요. 사람들이 과거나 미래로의 여행은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걸 잘 알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 발명품 덕분에 사람들은 21세기 초, 20세기, 심지어 19세기에 살던 조상들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1000년 후의 후손들도 여러분을 볼 수 있게 될 거예요. 사람들은 항상 새로운 세계를 탐험하고 싶어 했죠. 그래서 다른 행성을 식민지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 태양계를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살기 적합한 행성을 찾는데 많은 시간과 자원을 사용했습니다. 성공하기까진 긴 시간이 걸렸어요. 이후 사람들은 새로운 행성의 환경에 적응해야 했어요. 또 그게 항상 성공했던 건 아니었죠. 어떤 행성은 너무 황량해서 사람들이 떠나야 했어요. 많은 수의 우주선이 몇 년 동안 넓은 우주를 떠돌아야 했습니다. 그 후 여러분은 다른 과학자들과 함께 한 행성의 대기를 지구의 대기로 바꿀 수 있는 기술을 만들어냈습니다. 다이아몬드가 쏟아지는 행성, 표면에 용암이 흐르는 행성, 얼음바람이 쉴 새 없이 부는 행성. 이 행성들 모두에 인간이 거주할 수 있게 되었어요. 과거에 부자들은 큰 집을 샀지만 지금은 행성을 삽니다. 누군가가 100살이 되면 이후로는 매년 생일을 축하하지 않습니다. 인생이 길어지자 생일이 너무 잦아져서 그 가치를 잃게 됐어요. 게다가 친구도 너무 많아졌어요. 만약 모두가 매년 생일을 축하한다면 거의 매일 선물을 사고 파티에 가야 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10년, 20년에 한 번씩만 생일을 축하합니다. 한 번은 행성 전체를 빌려서 무중력 상태로 250살을 한 달 동안 축하한 적도 있어요. 인류는 절정에 달했습니다. 과학자들과 의사들은 인간 유전 코드의 구조를 개선하고 있고요. 이제 사람들은 500년 동안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는 평균 수명이 1000살에 달하게 될 거예요. 마지막 100년 동안에는 휴식을 취하고 명상을 하고 세상을 생각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계속 일할 수도 있고 바닷가에서 매일 일몰을 보면서 살 수도 있습니다. 지난 200년 동안 은하간 여행을 위한 엔진을 만드는 데 일생을 바쳤으니 그럴 자격이 있어요. 300살이 되자 우주를 여행해 보기로 했어요. 여러분은 지구에서 수천 광년 떨어진 행성을 탐험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남은 인생을 가족과 보내기로 할 수도 있겠지만요. 과거 인간의 심장은 평균 수명 동안 30억 번 정도 뛰었지만 여러분의 심장은 이미 150억 번 이상 뛰었습니다. 과거 사람들은 일생 동안 2억 걸음 이상을 걸었습니다. 약 18만 킬로미터나 되는 거리죠. 여러분은 이미 80만 킬로미터 이상의 거리를 걸었습니다. 즉 10억 걸음을 걸은 거예요. 인류의 역사보다 더 많은 발견이 400년 동안 일어났습니다. 동아프리카 에티오피아의 하다르라고 불리는 놀라운 장소가 있습니다. 보물 창고 같은 곳이에요. 우리는 그곳에서 수많은 오래된 동물 화석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잔해들 중에서 매우 특별한 걸 발견했는데요.
바로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라고 불리는 생물의 화석입니다. 이 중 하나는 거의 완벽한 상태로 발견됐어요. 여러분은 오늘날 비틀스의 유명한 노래 이름을 따 루시라는 이름으로 알고 있을지도 몰라요. 루시는 부엌 카운터 정도의 키를 가진 작은 여성이었어요. 그녀는 200만 년 전에 살았고 우리가 그녀를 발견한 1974년에 거대한 유명 인사가 됐죠. 우리가 우리의 초기 조상들인 오스트랄로피테신이라고 불리는 생명체에 대해 더 많이 알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약 1000만에서 1200만 년 전 한 동물 집단이 두 갈래로 나뉘어 한 갈래는 현생 유인원으로 다른 갈래는 인간으로 이어졌습니다. 분리는 한 무리가 나무에 머물기로 결정하면서 일어났고 현재 우리가 고릴라, 침팬지, 오랑우탄이라고 부르는 동물이 됐어요. 이들은 네 다리를 모두 사용해서 이동하고 숲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그룹은 땅에서 살기로 결정하고 두 발로 걷기를 시도했어요. 그 덕분에 이들의 뇌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더 커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수백만 년이 지나면서 그들은 유튜브에서 비디오를 보는 대머리 원숭이가 됐습니다. 네,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루시는 다른 오스트랄로피스와 마찬가지로 우리와 조금 달랐어요. 루시는 여전히 유인원처럼 보였고 두 발로 걸을 수 있었지만 항상 걷지는 않는 과도기적 단계에 살았습니다. 가끔은 원숭이처럼 나무에 오르기도 했어요. 그녀와 그녀의 친구들은 인류 진화의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 후 새로운 진화의 분기점인 호모 하빌리스, 즉 편리한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이들은 석기 도구를 개발하기 시작하고 인류 최초의 창의성을 발휘한 호모 속의 첫 번째 구성원입니다. 이들은 아마도 이러한 도구를 사용해서 음식을 채집하고 가공했을 거예요. 우리는 1960년대에 이들에 대한 첫 번째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이들은 약 300만 년 전에 동아프리카를 돌아다녔습니다. 키가 140cm 정도로 아주 작았어요. 더 이상 나무에 오르지 않았고 대부분 땅 위를 걸었습니다. 두개골 모양은 배 모양의 오스트랄로피스의 머리와 달리 이미 우리의 것과 닮았습니다. 그들의 뇌가 더 컸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으로는 직립보행자인 호모 에렉투스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약 200만 년에서 7만 년 전에 살았어요. 이 이름은 거의 항상 두 발로 걸었던 최초의 호미닌 종이라는 걸 암시해요. 또한 아프리카를 벗어나 아시아와 유럽으로 퍼져나간 최초의 인류이기도 해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진정한 돌파구를 찾았습니다. 호모 에렉투스의 대표자들은 훨씬 더 큰 두뇌를 가졌고 더 창의적이고 진보된 도구를 만드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들은 최초의 도끼, 칼, 망치를 만들었고 조각을 스크레이퍼와 나이프로 사용했어요. 또한 나무 껍질, 풀 등 다양한 재료를 사용해 최초의 줄과 밧줄을 만들었을 거예요. 그 덕분에 그들은 큰 동물을 사냥하는 방법을 배웠고 아마도 함께 사냥을 많이 했을 겁니다. 또한 인류의 역사를 영원히 바꾼 불을 최초로 사용하기 시작했죠. 시간이 지나면서 유명한 네안데르탈린을 포함해서 더 많은 호모종들이 등장했습니다. 네안데르탈린은 유럽에 뿌리를 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들은 약 40만 년 전에 우리의 공통 조상으로부터 분리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공통 조상을 공유했지만 네안데르탈린으로부터 진화한 것이 아니라 별개의 분파였어요. 네안데르탈린은 모두 멸종했지만 우리의 진화 분파는 오래전에 그들과 공존했습니다. 네안데르탈린은 수완이 뛰어나 육지와 바다의 생물을 모두 사냥했어요. 그들은 수천 개의 석기를 남겼고 동굴을 그림으로 장식하기도 했어요. 네안데르탈린은 자신들만의 의식도 가졌는데 죽은 사람을 매장하기 시작했어요. 야생에 방치하면 질병이 퍼지고 약탈자들이 몰려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매장의식에서도 관심과 사랑을 보였습니다. 그 다음은 고인류 호모 사피엔스의 시대였습니다. 이들은 약 50만 년에서 20만 년 전에 아프리카와 유럽에 출현해서 살았어요. 이 시기는 우리 조상과 현생 인류인 호모 사피엔스 사이의 마지막 시기였습니다. 뇌는 계속 커져만 갔습니다. 그들은 매장과 흥미로운 석기도구뿐만 아니라 현명한 사냥 전략과 미래를 위한 계획 등 더 복잡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아마도 사냥과 채집을 모두 포함하는 다양한 식단을 가졌을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해부학적으로 현대적인 호모 사피엔스에 도달했습니다. 이들은 약 20만 년 전 아프리카에서 출현했어요. 현대인의 골격 구조와 뇌 크기가 비슷했고 행동 방식도 우리와 매우 비슷했습니다.
이들은 복잡한 사회 구조를 가지고 있었고 상징으로 사고하기 시작했어요. 약 6만 년 전 아프리카에서 이주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결국 네안데르탈인과 같은 다른 호미닌종을 대체했습니다. 이들은 첫 번째 언어를 만들고 첫 단어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첫 단어는 아마도 누군가를 부르는 아기들의 마와 같은 매우 단순한 단어였을 거예요. 최종 단계로 진화한 후 인류는 문화와 기술 발전에서 진보를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발전은 지난 20만 년 동안 매우 빠르게 이루어졌어요. 약 12,000년 전 신석기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시기는 빙하기가 끝나는 시기였어요. 인간은 끊임없이 이동하는 대신 정착된 마을에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사람들이 농작물을 재배하고 염소나 양과 같은 동물을 기를 수 있게 된 농업의 출현으로 인해 일어났어요. 초기 인류는 목축을 위해 양치기 개와 같은 동물을 길들이기 시작했죠. 또한 동굴의 손자국, 동물, 사냥 등 유명한 그림을 남기며 최초의 예술작품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최초의 화폐를 만들어 거래에 클레이 토큰을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상업과 화폐 사용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글을 쓰기 시작했고 이제 그 사건들을 기록으로 남기고 전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역사가 공식적으로 시작됐죠. 이후 농업의 발달, 복잡한 사회의 등장, 문자와 바퀴의 발명, 문명의 출현이 이어졌어요. 도구가 점점 더 정교해지고 언어가 등장하면서 오늘날과 같은 다양한 문화와 사회가 형성됐어요. 그렇다면 왜 우리는 진화를 멈췄을까요? 사실 인간의 진화는 예전만큼 드라마틱하지는 않지만 현재 진행 중인 과정이에요. 우리는 다양한 환경에 적응하고 피부색, 외모, 신체 크기, 유당 내성이나 특정 질병에 대한 저항성과 같은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유전자 돌연 변이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우리 조상들이 살았던 세상과는 매우 다릅니다. 우리는 기술, 문화, 사회 시스템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다지 큰 고통을 겪지 않아요. 덕분에 진화의 속도가 느려져 지금처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기 시작한 건 물리적 진화가 아닌 문화적 진화예요. 게다가 20만 년은 우주나 지구의 시간을 고려할 때 매우 짧은 기간입니다. 수십만 년 후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지켜봐야 해요. 그때는 제가 살아있지 않겠지만 이에 대한 몇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미래에는 인간과 기계가 하나의 슈퍼 존재로 합쳐질 수 있다는 큰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기술적 특이점이라고 부르는데 인간이 더 이상 기술의 발전을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기술을 주도하는 상태를 말해요. 예를 들어 인공지능이 너무 발전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모두 바뀔 겁니다. 현재 인공지능이 부상하고는 있지만 적어도 향후 몇십 년 안에 인공지능이 세상을 장악할까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현재 우리가 개발한 인공지능은 시뮬레이션이 거의 없는 약한 인공지능일 뿐이에요. 인공지능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무섭게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인공지능이 의식은 물론 인간 두뇌의 복잡성에 도달하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어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AI가 이러한 수준의 지능에 도달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이 완전히 바뀔 수도 있어요. 다른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언젠가 우리가 기계와 합쳐져 의식을 클라우드에 업로드하는 방법을 배우는 단계에 도달할 수도 있어요. 이 경우 우리는 인터넷을 통해 두뇌로 대화하며 하나의 거대한 의식이 되는 하이브 마인드가 될 수도 있어요.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 한 가지 확실한 건 기술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조만간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입니다. 1968년 하계올림픽 멕시코시티 10월 18일 이날은 육상선수 밥 비몬이 세계 신기록을 세운 날입니다. 불과 6초 만에 그는 8.9m 멀리 뛰기에 성공했습니다. 자동차 2대를 나란히 세워놓은 것보다 더 긴 거리예요. 게다가 종전 기록을 60cm나 넘어선 기록이었습니다. 비몬의 도약은 말 그대로 측정이 불가능했습니다. 거리를 재는 데 사용하던 장비로는 측정할 수 없었거든요. 줄자를 추가로 사용해야 했죠. 15분 후 마침내 숫자가 보드에 나타났을 때 비몬은 다리가 풀렸습니다. 그는 충격과 기쁨으로 쓰러졌어요. 마이크 파월은 1991년 도쿄에서 열린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8.95m라는 놀라운 기록을 수립했어요. 파월이 최장 거리 기록을 세우기는 했지만 올림픽 멀리 뛰기에 있어서는 5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비몬의 기록이 최고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비몬의 역사적인 점프보다 더 긴 것은 한 사람의 손톱입니다. 인도의 한 남자는 14살 때부터 왼손 손톱을 기르기 시작했습니다. 65년 이상 계속 손톱을 길렀어요. 82세가 됐을 때 그의 총 손톱 길이는 거의 9m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손톱을 잘랐죠. 여러분이 그 기록을 깨려면 앞으로 몇 년은 더 길러야 할 거예요. 아마 여러분의 키로 세계 기록을 세울 수는 없을 거예요. 로버트 와들로우는 역대 가장 키가 큰 남자였어요. 키가 무려 2.72m였고 성인 남성의 머리는 그의 허리에 닿았습니다. 이 일리노이의 거인의 키가 마지막으로 측정된 건 1940년이었고 8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최고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와 정반대로 역대 최단 신인 사람도 있어요. 그의 키는 겨우 54.6cm였습니다. 그의 머리는 와들로우의 무릎 높이밖에 되지 않았어요. 한 체코 육상 선수가 축구장 세계 길이인 800m를 단 1분 53초 만에 달렸습니다. 그녀는 1983년 이후로 지금까지 그 기록을 보유하고 있어요. 거의 37년 동안 단 한 명의 선수가 1초 차이까지 근접하긴 했지만 기록을 깨지는 못했죠. 시간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옥타비오와 아드리아나라는 두 연인은 1902년에 약혼했습니다. 둘은 무려 67년 동안이나 약혼한 상태로 살았어요. 둘은 마침내 1969년에 결혼했습니다. 둘 다 82세였어요. 하지만 가끔 나이로 기록을 깨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본의 한 노인이 83세의 나이에 최고령 전문 클럽 DJ가 됐어요. 그녀는 77세에 취미로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요리사로 일하며 한 달에 한두 번 도쿄의 한 클럽에서 전설적인 파티를 한다네요. 우리 모두 잔느 칼멘트의 기록을 깰 수 있을 거예요. 그녀는 122세까지 살아서 불가능을 성취했습니다. 인간이 달성한 역대 가장 긴 수명이에요. 그녀는 1875년에 태어났고 딸, 손자, 그리고 90세 때 자신이 죽으면 살던 아파트를 주기로 약속한 남자보다 더 오래 살았습니다. 한 영국 해군 장교는 가장 많은 종류의 항공기 비행 487대와 최다 항공모함 갑판 착륙 2407대의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의 기록은 75년 동안 깨지지 않고 남아있어요. 한 축구 심판은 한 경기에서 36장의 레드카드를 꺼낸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몸싸움이 일어난 후 그는 22명의 선수와 모든 교체 선수 그리고 코치들을 퇴장시켰어요. 다른 축구 경기에서 최다 옐로카드는 14장이었는데 같은 심판은 아니었습니다. 인간이 만든 가장 비싼 물건은 지구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국제우주정거장이니까요. 건설에 10년이 걸렸고 조립에 40번의 여행이 필요했어요. 총 비용은 약 200조 원이었습니다. 그 비용을 고려하면 ISS에 있는 한 사람당 매일 90억 원이 드는 셈입니다. 가장 비싼 요트 자리를 차지할 게 분명해 보이는 요트가 있습니다. 히스토리 수프림은 순금으로 제작되었고 약 5조 7천억 원이라는 가격표가 붙어 있어요. 과거와 현재를 통틀어 어떤 생명체도 대왕고래의 타이틀을 차지할 수는 없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동물일 뿐만 아니라 역대 가장 큰 동물이기도 하니까요. 기록상 가장 긴 표본은 1세기 전에 발견되었는데 길이가 33m를 조금 넘었습니다. 2대의 세미트럭보다 더 길죠. 지금까지 발견된 것 중 가장 무거운 것은 거의 210톤에 육박했는데 대왕고래 평균 몸무게의 2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표와 오래된 동전을 수집합니다. 뉴욕의 한 남자는 기네스 기록을 수집합니다. 600개의 세계 기록을 깨트렸고 현재 200개 이상의 기록을 보유하고 있어요. 머리 위에 가득 찬 우유병을 균형 잡으면서 1.6km 빨리 달리기, 코로 오렌지를 굴리며 1.6km 빨리 달리기 등의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각 기록이 2-3주의 연습 후에 한두 번 만에 성공한다고 해도 그 많은 기록을 세우는데 적어도 60년은 걸릴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기네스 세계 기록은 몇 가지 부문에서 수상자 선정을 중단했습니다. 예를 들면 사람이나 동물이 지나치게 많이 먹는 기록 같은 거요. 1983년 에드워드 밀러는 세계 최고의 대식가라는 타이틀을 얻었습니다. 그는 하루에 25,000 칼로리를 소비했고 1922년 이후로 아무도 그 기록을 깨지 못했죠. 하지만 90년대 기네스북은 이러한 부류의 기록 경신을 중단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에 해로운 스턴트 말이에요.
여전히 어떤 음식을 일정한 시간 안에 소비한 기록으로 타이틀을 얻을 수는 있지만 시간이 30초 혹은 1분으로 제한됩니다. 안타깝지만 평생 수천 리터의 탄산음료를 마신 걸로 세계 기록을 세울 수는 없을 거예요. 만약 스피드와 장거리 여행을 좋아한다면 나쁜 소식입니다. 자동차 고속 세계 일주 분야는 1996년에 폐지되었습니다. 도로 안전을 위해서요. 좋은 소식은 여전히 자전거로는 기록 경신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너무 시끄러운 것으로는 세계 신기록을 세울 수 없어요. 많은 음악가들은 콘서트에서 데시벨을 측정함으로써 세상에서 가장 시끄러운 밴드라는 타이틀을 얻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한 밴드가 사운드 체크를 하면서 139데시벨에 도달했는데 이건 제트 엔진보다 더 시끄러운 수준이에요. 실제 콘서트에서는 136데시벨에 도달했지만 너무 시끄러워서 소리를 낮춰야 했죠. 기네스는 사람들이 청력을 잃는 것을 막기 위해 시끄러운 밴드 선정을 중단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다시는 목격하지 못할 기록 중엔 엄청난 규모의 풍선 날리기도 있어요. 1986년 클리블랜드의 악명 높은 벌룬 페스트에서 시작되었는데 당시 무해한 모금 행사가 끔찍하게 잘못되고 말았습니다. 주최 측은 광장에서 200만 개의 헬륨 풍선을 하늘로 날려보내는 것으로 세계 기록을 세우기를 원했어요. 하지만 나쁜 날씨와 다른 문제들 때문에 140만 개만 부풀렸습니다. 대망의 풍선 날리기 도중 강한 바람이 풍선을 사방으로 날려보냈고 그것들이 일련의 불행한 사고로 이어졌어요. 2년 후 기네스는 공식적으로 이 행사를 역대 최대 규모의 풍선 날리기로 인정했지만 클리블랜드는 그런 기록을 보유한 마지막 도시가 되었습니다. 기네스북은 이후 이 분야를 폐지했어요. 기네스 관리팀 책임자는 다음과 관련된 기록 세우기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잘생긴 파트너를 가진 사람, 1년 동안 직장에서 가장 많이 승진한 사람, 가장 작은 종이 비행기 만들기, 가장 독특한 이름을 가진 사람, 가장 길거나 짧은 시 쓰기, 스포츠 경기에서의 승패 예측하기, 마사지 마라톤, 그리고 누군가에게 데이트 신청을 한 후 실제로 데이트를 하기까지 걸린 가장 긴 시간. 여러분은 캘리포니아의 메모드 호수의 가파른 산으로 하이킹을 가고 있습니다. 지형이 험준하고 까다롭네요. 눈 때문에 걷기가 더 힘들어요. 하이킹 도중에 뭔가 특이한 걸 발견하게 됩니다. 멀리서 보면 바위 투성이의 땅에 뭔가가 흩어져 있는 게 보여요. 더 정확하게 보기 위해 조금 더 가까이 걸어가니 비행기의 잔으로 보이는 게 있네요. 알고 보니 그 잔에는 신기록을 세운 조종사 스티브 포셋의 것인 걸로 밝혀졌어요. 당국이 거의 1년 동안 그를 찾고 있었죠. 아무도 포셋을 찾지 못했고 비행기가 추락한 원인을 설명할 수 없었죠. 숙련된 조종사에겐 정말 쉬운 비행처럼 보였거든요. 과연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보시다시피 이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기 몇 년 전에 포셋은 훨씬 더 위험한 일을 시도했었어요. 그는 열기구를 타고 홀로 세계 일주를 하는 최초의 조종사가 되려고 했어요. 작은 컨테이너에서 2주를 보내는 게 상상이 되나요? 단지 세계 기록을 깨기 위해서 말이죠. 궁금하다면 여기 전 세계를 비행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잘 작동하는 내비게이션 시스템, 부유한 후원자, 그리고 지칠 줄 모르는 지구력. 열기구가 가장 오래된 비행체임에도 불구하고 포셋이 그렇게 하기 전까진 아무도 그걸 타고 세계 일주를 못했었어요. 그리고 확실히 쉬운 일은 아니었죠. 포셋이 두 번째로 열기구를 타고 세계 일주 시도를 한 첫 번째 날이에요. 1997년 불안해하는 군중이 세인트루이스에 모여 포셋의 이륙을 기다리고 있어요. 조종사가 활짝 웃으며 스타디움으로 걸어 들어가요. 확실히 불가능한 걸 성취하려는 모험가처럼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이게 포셋의 인생 여행이에요. 준비를 위해 그는 3,700m의 고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훈련했어요. 그곳의 환경은 까다로워요. 포셋은 가압되지 않은 선실에서 구름 사이를 날고 있습니다. 포셋이 끝까지 해낼 것 같지 않지만 그래도 갑니다. 열기구가 공중으로 발사돼요. 아래에 있던 군중들이 환호하며 작별을 구하고 있어요. 약 5노트의 바람이 열기구가 들 수 있게 해줘요. 전날 밤 포셋의 히터 중 하나가 고장이 났어요. 선실 밖은 엄청 춥지만 밤을 잘 견뎌내요. 포셋의 비밀 무기는 세계 최초의 열기구 자동 조종 장치예요. 상공에 있으면 외롭고 지속적으로 집중해야 하는 필요성으로 인해 곧 피곤해져요. 밤에는 잠을 자기 위해 자동 조정 장치를 켜요. 컴퓨터로 프로그래밍된 순서로 버너에 불을 붙여 열기구를 비행 경로에 유지하게 해요. 포셋은 고도를 바꾸기 위해 깨어나 버너를 작동시켜야 해요.
3일 후 첫 승리예요. 대서양을 가로질러 날아갔어요. 혼자 비행하고 있지만 지상에서 한 팀이 동행하고 있어요. 그들은 주로 위성을 통해 보내진 이메일로 의사소통을 해요. 첫 주의 마지막에 임무관제센터는 포셋으로부터 경고 이메일을 받게 되어요. 검은 구름이 지평선에 오르고 있어요. 날씨가 불리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어요. 포셋은 열기구에서 네오를 볼 수 있지만 얼마나 강력한지 예측할 방법은 없어요. 포셋은 위험을 무릅쓰고 구름을 뚫고 날아가기로 단단히 마음먹었어요. 전혀 시야가 확보되지도 않는 지상 305m 상공에서 날고 있었어요. 어떻게든 해냈어요. 비행은 리비아, 이란, 인도를 통해 계속되어요. 이제 그를 막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았지만 포셋은 이미 지쳐버렸어요.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자신이 없어요. 열기구 안에서 식사는 소량만 섭취하고 양동이를 변기로 사용했어요. 안타깝게도 대서양을 건너는 동안 많은 연료를 잃었어요. 인도의 반쯤에서 열기구가 나무에 충돌해요. 그는 세인트루이스의 착륙 지점까지 놀라운 15,500km를 날았어요. 스티브는 목표를 이루지 못했지만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마침내 성공하기 위해서 포셋은 전략을 바꿀 필요가 있었어요. 그의 새로운 계획은 남반구 위를 나는 것이었어요. 그런 시도를 하는 건 포셋이 처음이었어요. 그의 아이디어는 간단했어요. 지구 남쪽에서 대부분 물 위를 날 거예요. 길을 따라 5개국으로부터 비행 허가를 받으면 되니 더 빨리 비행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포셋이 날아간 땅 위에 있었다면 하늘에 떠있는 저 물체가 뭔지 아마 궁금했을 거예요. 포셋이 남아프리카의 케이프타운 위를 날았을 때 50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상한 비행 물체를 보았다고 보고했어요. 환상을 실명시켜서 미안한데요. 여러분, 그건 그냥 포셋과 그의 열기구였을 뿐이에요. 남반구를 통해 전 세계를 비행하려던 그의 첫 번째 시도는 거의 성공적이었어요. 운이 좋았죠. 호주에 도착했을 때 그는 약 115노트까지 속도를 올리는데 도움을 준 제트 기류를 탔어요. 그건 가젤이 뛰는 속도의 3배예요. 포셋이 이미 22,000km 이상을 비행하면서 자신의 거리 기록을 깼기 때문에 사기가 높았죠. 그의 발 아래 아름다운 호주의 풍경은 사막과 건조한 호수로 가득 차 있었어요. 현지 시간으로 오후 8시 22분에 호주 해안을 건넜고 다음 예상 착륙은 12,000km 이상 떨어진 칠레에 있었어요. 하지만 다시 거대한 뇌우가 포셋을 방해했어요. 폭풍에 들어간 후 열기구는 얼마나 부서지기 쉬운지를 보여줬어요. 번개와 사나운 바람이 열기구를 찢어놨어요. 이번엔 못 버텼어요. 열기구에 불이 붙으면서 포셋은 바다에 빠졌어요. 한 구조대가 포셋을 찾아가기 위해 아침까지 기다렸어요. 헤라클레스 항공기가 그를 공해해서 구조했어요. 6번째 시도에서 포셋은 열기구를 타고 세계 일주를 해냈어요. 스피릿 오브 프리덤 열기구는 2주간의 세계 횡단 비행 후 그는 시속 321km 이상의 속도로 비행했고 31,000km 이상을 여행했어요. 포셋이 해냈어요. 열기구를 타고 세계를 횡단한 최초의 단독 비행사였죠. 하지만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이 세계 기록을 깬 직후 그는 다른 교통수단으로 똑같은 걸 해보고 싶어 했어요. 그는 버진 애틀랜틱의 소유주인 리처드 브랜슨에게 후에 버진 애틀랜틱 글로벌 플라이어로 불리는 제트 동력 항공기의 자금을 후원해달라고 설득했어요. 2005년 2월 8일 글로벌 플라이어는 이륙했어요. 약 37,000km의 믿을 수 없는 길인 북회 기선을 일주하기 시작했어요. 운이었든 제주가 좋았든 간에 포셋은 또 다른 세계 기록을 깼어요. 그는 비행 초기에 큰 연료 손실을 극복하고 원래 출발했던 캔자스의 셀리나로 돌아오는 길에 도착했어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도 열기구를 타고 싶게 만들었나요? 포셋은 공중모험과 극한 상황의 전문가였어요. 이건 시에라 네바다 산맥에서의 그의 실종이 미스터리로 가득 찬 이유예요. 그렇게 노련한 파일럿을 추락시키게 만든 그 어떤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2007년 9월 3일 포셋은 슈퍼 데카슬론이라는 이름의 단발 엔진 비행기를 타고 네바다 목장에서 이륙했어요. 끔찍한 결과가 되어버린 단조롭고도 한가로운 낮의 비행이었죠. 포셋은 목장으로 돌아오지 못했어요. 수색 구조대가 조종사와 비행기를 찾기 위해 파견되었지만 빈손으로 돌아왔어요.
한 등산객이 1년이 지나서야 멤버드 호수 근처에서 포셋의 소지품 중 일부를 발견할 수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공중 수색 중 3,050m 높이에 있는 포셋의 2인승 비행기의 잔해가 발견되었어요. 이 미스터리는 첨단 기술의 도움으로 해결됐어요. 세계 최초의 육각형 풍등 시설에서 전문가들은 포셋이 비행하던 날의 날씨 상태를 재현했어요. 시에라 네바다 산맥에서 내려온 하강 기류가 그의 비행기를 지상으로 끌어내릴 수 있었는지 알기 위해 노력했죠. 더 작은 비행기 복제품의 도움으로 그들은 충격적인 발견을 했어요. 그날 가시거리는 보통 수준이었지만 바람의 흐름이 비행기를 나뭇잎처럼 불룩하게 만들었어요. 갑작스러운 하강 기류가 포셋의 방향을 흐트러뜨리고 항공기를 통제하기 못하게 해 산으로 바로 추락하게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비행기 엔진은 지상으로 밀어내리는 바람을 이겨낼 만큼 충분히 강력하지 못했어요. 완전 포셋의 통제 밖에 있었던 걸로 밝혀졌죠. 파편의 발견으로 이 불행한 사건은 종결되었어요. 바나나 껍질 벗기는 로봇에서 조이스틱으로 제어되는 로봇 외과 의사에 이르기까지 최신의 독특한 기술 발명품들을 모아보았습니다. 첫 번째 발명품은 인간 세탁기예요. 엄밀히 말하면 빨래를 하는 사람은 모두 인간 세탁기 아닌가요? 하지만 이 장치는 사람을 세탁합니다. 한 일본 기술 회사는 최근 인간을 위한 세탁기를 생산할 계획이라고 선언했어요. 탈수 사이클도 있을까요? 이 아이디어는 1970년 오사카 엑스포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당시에는 다른 회사에 의해 초음파 목욕이라는 이름의 장치였어요. 이 기계는 15분 사이클로 사람을 마사지하고 건조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저 컨셉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다른 회사가 실제로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2025년에 상용 제품을 출시하고자 합니다. 이 제품은 사용자의 몸을 깨끗하게 해줍니다. 다른 기능도 있어요. 예를 들어 사용자가 기계 안에서 음악과 이미지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힐링 공간을 제공합니다. 센서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상태를 검사하고 AI는 이 데이터를 사용하여 사용자가 궁극적으로 편안한 영역을 만들어요. 이 장치를 구매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일본 철도역에 있는 이 수면 포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캡슐들은 낮잠을 자거나 일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 고안됐어요. 역에서 일반 좌석에 눕는 건 어렵고 잠들면 누군가가 여러분의 물건을 훔쳐갈 위험성이 항상 있어요. 약 25,000원이면 2시간 동안 나만의 작은 공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안에 뭐가 있을까요? 젖혀지는 의자, 테이블, 전원 콘센트, 커피 머신이 있어요. 잠글 수 있고 방음이 잘 돼 있어서 붐비는 역 한가운데에 있다는 걸 고려할 때 도움이 될 거예요. 손소독제와 선풍기도 포드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여행하는 경우 선택 가능한 다른 옵션이 있습니다. 다른 캐비닛은 최대 4명이 앉을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요. 소파 2세트, 가운데 테이블, 그리고 벽에 모니터가 있습니다. 이제 바다로 이동합니다. 우리는 산호초가 해양 생태계의 중요한 부분이고 위험에 처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남아있는 산호초를 보존하고 복원하기 위해 환경보호론자들은 3D 프린터를 사용해서 인공암초를 만들고 있습니다. 우선 암초의 특징을 이해하기 위해 암초를 조사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가능한 한 정확하게 암초를 복제하기 위해서예요. 그런 다음 특정 종류의 점토를 사용하여 암초를 인쇄합니다. 3D 프린터는 일반적으로 플라스틱 종류를 사용하지만 산호초를 복제하는 데는 사용할 수 없어요. 산호초가 지구 표면의 1%를 차지한다는 걸 고려하면 이것은 멋지고 유익합니다. 산호초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해양 다양성을 유지하고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의 몸을 움직이게 하는 VR 시스템입니다. 이 발명품은 사람들이 VR과 AR을 경험하는 방식을 바꿀 수 있어요. 연구원들은 사용자의 목 근육에 패드를 붙입니다. 사용자의 몸을 통제하고 움직이기 위해 전기 근육 자극을 사용해요. 하지만 완전한 통제는 아니에요. 사용자가 연구원들이 조종하는 꼭두각시가 되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 소방안전시연에서 패드를 사용하여 사용자의 시선을 실제 화재가 발생한 위치로 유도했습니다. 이 기술은 사용자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인식해요. 사용자가 근육을 활성화하지 않을 때만 무의식적인 움직임을 일으키게 합니다.
이는 의도치 않은 움직임으로 인한 부상은 없다는 거죠. 미래 기술이 이미 우리 곁에 다가온 것 같아요. 운전 중에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 폰에서 지도를 열었다고 가정합시다. 운전하는 동안 쉽게 주의가 산만해질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시스템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아이라이트는 이런 시스템의 한 예입니다. 홀로그래프를 작동시키는 개념 기술이죠. 실제 화면을 보면 지도나 차량의 중요한 수치 같은 정보가 표시됩니다. 이 시스템을 사용하면 홀로그래프가 앞유리에도 있기 때문에 도로를 볼 수 있어요. 손을 흔들어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터치 인터페이스 시대는 지났어요. 집 청소를 위한 진공청소기 로봇과 그 외 기술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침대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 청결함은 어떨까요? 이 로봇을 만나보세요. 이 작은 청소 로봇은 자외선으로 표면을 소독합니다. 원하지 않는 모든 세균을 침대에서 소독해요. 게다가 그것은 무게가 200g 정도밖에 안 돼요. 예를 들어 여행 중 호텔에 머물 때 가지고 갈 수 있죠. 한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 동안 사용된 베갯잎과 시트에는 평방인치당 300만에서 500만 개의 미생물 세포가 있다고 합니다. 4주가 되면 이 숫자는 거의 1200만에 이릅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을 사는 걸 고려해 볼 만해요. 하지만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침대 시트를 바꾸세요. 다음은 조이스틱으로 작동하는 로봇 외과 의사입니다. 뇌졸중이나 동맥류가 있는 사람은 골든아워에 의사의 진찰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지속적인 후유증 없이 손상을 치료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분야에 전문화된 의사는 많지 않습니다. 이러한 작업에 능숙해지려면 여러 해가 걸려요. 전문 의사들은 대부분 대도시에 있습니다. MIT의 기술자들은 이 사실을 인식하고 원격 로봇 수술 시스템을 개발했어요. 시스템은 일종의 조이스틱을 사용해요. 외과 의사는 그것을 사용하여 원격으로 수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염두에 둔 건 이 시스템을 전국과 전 세계의 병원에 설치하는 거예요. 그러면 훈련된 외과 의사들이 멀리서도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태양열 도로에서 운전해 본 적 있으신가요? 이름이 그 자체를 설명해요. 엔지니어들은 태양열 웨이퍼로 도로나 보도를 포장해요. 강하고 특수 유리의 두꺼운 층 아래에서 보호됩니다. 이 패널은 표면에서 전기를 생산하는 데 사용돼요. 이 패널에는 훨씬 더 많은 장점이 있어요. 겨울에 열을 모아 눈을 녹일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적으로 프로그래밍해서 도로에 의도된 표시를 보여줄 수 있어요. 바나나 껍질을 벗기는 로봇. 여러분은 이것이 연구 시간과 돈의 낭비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바나나 껍질을 벗기는 건 쉽죠. 그렇죠? 하지만 로봇에게 이것은 기교와 공간 인식을 필요로 해서 실제로 어려운 작업입니다. 바나나는 크기와 모양이 다양해요. 일정한 형태의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로봇은 모든 바나나의 같은 동작을 반복할 수 없습니다. 과학자들은 로봇이 인간의 움직임을 모방할 수 있도록 AI 딥러닝을 사용합니다. 사람들은 바나나가 어디에 있고 어디를 잡아야 하는지 알아요. 로봇도 이것을 배워야 하죠. 지금까지 로봇들은 진보된 머신 러닝에도 불구하고 50%의 성공을 거두었어요. 하늘을 나는 자동차는 미래의 꿈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은 아니에요. 스카이 드라이브가 시제품을 만들고 있어요. 조용하고 컴팩트하며 배기가스가 없어요. 곧 항공택시로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시속 100km로 500kg까지 운반할 수 있어요. 의료 비상사태에서 제품과 사람의 운송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삶을 바꿔줄 거예요. 외진 곳에서 깨끗한 물을 찾는 건 힘든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휴대용 필터가 도움이 될 거예요. 라이프 스트로는 불순물 걱정 없이 흐르는 개울에서 물을 얻을 수 있게 해줍니다. 지오프레스는 특별한 필터가 있는 또 다른 제품이에요. 그것은 해로운 중금속, 박테리아, 그리고 다른 것들을 제거합니다. 연구원들은 소위 최초의 살아있는 로봇을 개발했습니다. 이 로봇은 제노봇이라고 불려요. 개구리 심장과 개구리 피부의 줄기세포로 만들어졌어요. 이 로봇은 1cm도 안 되는 초소형 로봇이에요. 때때로 엔지니어들은 귀엽고 덜 획기적인 것을 만들기도 합니다. 이건 고양이 로봇 모델이에요. 사용자의 손끝을 물 수 있습니다. 아이디어는 이 기분 좋은 느낌으로 사용자의 기분을 좋게 만드는 거예요.
아마가미 햄햄이라는 이름의 봉제 로봇이에요. 햄고리즘이라고 불리는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물기 패턴을 가지고 있고 기기는 사용자를 위해 무작위로 그걸 선택해요. 서프라이즈가 될 거예요. 맛을 보는 듯 물 수도 있고 마사지하듯 물 수도 있어요. 로봇 고양이가 이빨이 없는 한 전 괜찮아요. 다른 멋진 기술 발명품을 알고 계시다면 알려주세요. 안녕. 카피바라. 여러분의 소셜미디어에는 세상의 문제에도 관심이 없는 듯 뜨거운 목욕을 즐기고 있는 이 귀여운 동물들의 사진이 넘쳐날 거예요. 네, 이해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설치류인 이 동물은 선 분위기에 휩싸여 그다지 똑똑해 보이지는 않지만 사실 꽤 영리한 동물이에요. 연구에 따르면 2살짜리 아이나 일반 개보다 더 똑똑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요점은 개는 훈련이 가능하지만 카피바라는 자신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는 독립적인 사고를 하는 동물이라는 점이에요. 따라서 카피바라에게 굴러! 라고 하면 또 하라고? 라고 생각하며 자신만의 기발한 방법을 생각해낼 수 있어요. 아니면 아예 하지 않기로 할 수도 있죠. 카피바라의 지능을 더하는 또 다른 요소는 복잡한 의사소통입니다. 카피바라는 위험을 감지하면 휘파람을 불고 행복할 때는 가르랑거리고 무리를 지을 때는 짹짹거리고 심지어 음식에 흥분하면 이빨을 부딪히기도 해요. 이건 일부일 뿐이에요. 카피바라가 하룻밤 사이에 갑자기 인간 수준의 지능을 얻게 된다면 어떻게 될지 상상해보세요. 독특한 발성 능력을 가진 카피바라는 환상적인 성우가 되어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소리를 만들어내고 영화 속 동물의 사실감을 더하고 궁극적으로 디즈니 엔칸토의 카피바라 목소리가 없다는 사실을 따질 수도 있습니다. 카피바라는 동물계의 마이클 펠프스와 같은 존재로 수영 선수권 대회에도 나갈 수 있어요. 제가 좀 지나치게 흥분한 것일 수도 있지만 카피바라는 육지에서보다 물속에서 훨씬 더 우아하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뜨거운 목욕을 즐기는 카피바라에 대해 말한 거 기억하시죠? 단순히 소셜미디어에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피부 질환을 치료하고 열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카피바라는 진정으로 온천을 좋아해요. 따라서 지능이 조금만 더 발달했다면 온천과 자쿠지를 장악하고 인간을 쫓아낼 수도 있을 거예요. 카피바라가 직접 쓴 카피바라 전용이라고 적힌 표지판을 상상해보세요. 기분이 우울할 때 갑자기 고양이가 어슬렁거리며 다가와서 가르랑거리며 몸을 비비면 기분이 좋아지죠? 고양이가 우울한 날을 예측하는 수정구슬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고양이는 주인의 기분을 감지하는 기묘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집단 생활을 하는 동물에게 다른 사람의 감정을 감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고양이는 집사의 평소 행동을 감지하여 무언가 이상하고 집사가 다르게 행동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이제 이 육감이 인간 수준의 지능과 짝을 이룬다고 상상해보세요. 고양이들이 자신만의 고양이 수염 웰니스 센터를 열어 완벽한 테라피를 선사해요. 치료 세션 중에 할 말이 없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고양이가 1시간 동안 무릎에 앉아 가르랑거리기만 할 거예요. 하지만 그에 대한 비용은 청구할 겁니다. 고양이 치료사는 기억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환자의 불만사항을 적는데 작은 메모장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람과 마찬가지로 고양이도 중요하거나 극단적인 경험을 더 쉽게 기억해요. 옷장에 갇혔을 때나 처음으로 추르를 맛봤을 때처럼요. 고양이는 절차적 기억력과 공간 기억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기억을 10년 이상 기억하고 유지할 수 있습니다. 언덕을 즐겁게 굴러 내려오거나 대나무 먹방에 열중하는 판다의 모습에는 우리가 외면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유튜브에는 앞, 뒤, 심지어 옆으로 구르는 이 기묘하고 매혹적인 동물이 등장하는 수천 개의 동영상이 넘쳐납니다. 체온 조절이나 장시간 앉아있어서 잠든 근육을 깨우기 위해서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몸을 구른다는 이론이 있어요. 하지만 게으름이라는 또 다른 중요한 요인이 있습니다. 중력을 이용하고 언덕을 굴러 내려갈 수 있는데 왜 걷겠어요? 판다가 인간만큼 똑똑하다면 게으른 사람들을 위한 완벽한 직업을 위한 세계 최초의 학교를 개척할 수 있을 거예요. 경사가 적당한지 확인하기 위해 끝까지 굴러 내려가는 모터크로스 서킷 같은 거죠. 또한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는 걸 감지하는데 능숙하기 때문에 변호사, 인사 전문가 또는 협상가로서도 꽤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알아요. 우리는 판다를 심리 드라마의 주인공이 아닌 흑백의 몸치로 생각하곤 해요.
하지만 수년간 인간과 함께 생활하면서 인간의 화난 표정과 행복한 표정을 구별하는 법을 배웠어요. 따라서 인간 수준의 두뇌를 가지고 있다면 미세한 표정을 읽는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어느 바다 생물이 가장 똑똑한지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아마 돌고래가 가장 먼저 떠오르실 거예요. 네, 돌고래는 꽤 영리하죠. 예를 들어 돌고래는 스펀지를 이용해 코를 보호하는 멋진 동작으로 낚시를 하는데 200년 전에 그 방법을 배웠어요. 하지만 돌고래보다 훨씬 먼저 도구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낸 동물이 누구인지 아세요? 바로 해달이에요. 우리는 종종 해달이 물 위에 떠있는 귀여운 모습에 집중하다 보면 그 작은 손과 두뇌가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 사실을 잊곤 합니다. 접이식 발톱과 그립을 위한 튼튼한 패드를 장착한 앞발 덕분에 놀라운 기술로 물건을 문지르고 비틀고 당기거나 찢을 수 있어요. 따라서 좋아하는 장난감을 뱃속에 숨기거나 수조 청소를 돕는 등 기상천외한 행동을 하는 해달을 보더라도 놀라지 마세요. 이 행동을 보는 것만으로도 정말 재미있지만 돌을 망치로 사용해 조개를 깨는 등 야생에서 인상적인 기술을 배웠어요. 해달이 인간만큼 똑똑하다면 아마 전 세계의 5성급 해산물 레스토랑을 소유하고 있을 거예요. 성게, 조개, 게와 같은 딱딱한 조개 껍질을 다루는 놀라운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게다가 흠잡을 데 없이 훌륭한 음식 솜씨도 마침내 르꼬르동 블루에 입학할 수 있게 되었으니 더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코끼리의 뇌가 인간 평균보다 3배 더 크다고 해서 코끼리가 우리보다 3배 더 똑똑하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물론 코끼리의 뉴런은 3배 더 많지만 그중 일부만 문제 해결이나 학습과 같은 복잡한 작업을 담당하는 피질에 있습니다. 하지만 코끼리는 감정적으로도 놀랍도록 발달되어 있어요. 공감은 흔히 인간 지능의 특징으로 여겨지지만 코끼리도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예민한 존재는 코끼리 친구들이 고통스러워하거나 우울한 기분이 들 때를 알아차리고 필요할 때 위로를 건네기도 해요. 더 세련된 지능을 가진 코끼리는 예술의 세계로 나아가 거대한 캔버스에 복잡한 감정을 표현하고 코를 이용해 폴락액에서 영감을 받은 걸작을 만들기도 해요. 거대한 뇌에서 새끼 손톱만한 작은 뇌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햄스터의 뇌를 말하는 거예요. 이 귀여운 친구들은 세상에서 가장 청결한 동물 중 하나예요. 단순히 몸을 깨끗이 하는 능력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햄스터는 사육장뿐만 아니라 야생에서도 주변 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걸 좋아해요. 예를 들어 햄스터는 깊은 굴을 파서 둥지를 틀고 배설물과 먹이를 따로 분리해요. 햄스터가 인간만큼 똑똑하다면 이 청소 강박증을 사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거예요. 스파크 조이 설치류를 소개합니다. 세계 최초로 마리콘도의 기술을 응용해 케이지를 깨끗하게 정리하는 방법을 책으로 출간한 햄스터예요. 이봐, 로키, 이리 와봐. 개에 대한 언급 없이 이야기가 끝날 줄 아셨나요? 여러분은 아마도 내 발로 걷는 반려견이 가장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로키가 자신의 이름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끼시겠죠? 글쎄요, 로키는 생각보다 훨씬 더 똑똑할지도 몰라요. 실제로 개는 약 165개의 단어를 이해할 수 있어요. 가상의 세계에서 개가 자신들만의 복잡한 언어를 만들어낸 최초의 동물이 된다면 전국의 멍멍이 언어 학교가 문을 열 거예요. 인간의 가장 친한 친구라는 말은 이제 그만하고 기쁨 코치로 인정받고 싶다고 선언하며 TV 인터뷰에 응하는 개들의 모습을 상상해봅니다. 네, 개들은 다른 사람을 대하는데 능숙하고 심지어는 의도적으로 다른 개와 사람을 속여 맛있는 보상을 얻으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대단해요. 이 비포 앤 애프터 메이크오버 아시나요? 약 100만 년 전에 살았던 평균적인 인간의 사진과 현재를 사는 평균적인 인간의 사진을 비교해보면 놀랄 거예요. 대자연이 만들어낸 변화라고 생각해보세요. 과거의 최초의 인류는 기본적으로 팔이 길고 다리가 짧은 작은 체형이었어요. 그들은 씹어먹는 모든 식물을 소화하기 위해 큰 소화기관이 필요했죠. 그리고 음식을 분해하는 모든 기관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흉곽이 매우 넓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일부 인류는 더운 기후에 적응하기 시작했고 더위를 식히기 위해 몸집이 작고 다리가 길어졌습니다. 그들은 육류와 소화가 빠른 음식을 먹기 시작했고 소화관이 작아지고 큰 몸과 큰 두뇌를 위해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인류가 더 추운 기후로 퍼져나가면서 체온을 보존하기 위해 짧고 넓은 몸으로 진화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짧은 소화관으로 쉽게 소화할 수 있는 날고기와 익힌 음식을 좋아했어요.
동아프리카에서 온 8에서 9세 호모 에렉투스 아이의 골격을 살펴보세요. 그는 이미 키가 161cm에 몸무게가 48kg이었어요. 더 자랐다면 키가 거의 182cm에 달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의 마른 몸은 덥고 건조한 환경에 완벽했습니다. 그리고 네안데르탈인은 평균 키가 164cm에 불과했어요. 짧고 넓은 몸으로 겨울철 추위와 빙하기에도 잘 견뎌냈습니다. 정크푸드는 치아에 좋지 않지만 치아 사이가 좁아지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과거 우리 조상들은 사랑니가 있는 가지런한 치아를 가지고 있었지만 가공식품과 밀링 기술 덕분에 턱이 줄어들고 치아가 제한된 공간을 차지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어요. 따라서 비뚤어진 치아를 피하고 싶다면 덜 가공된 식단을 유지하세요. 인류는 전 세계로 퍼져나가 다양한 환경에 적응하면서 생존을 위해 체형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식생활이 변화함에 따라 신체도 변화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초기 인류는 지금보다 더 두껍고 튼튼한 뼈를 가진 매우 활동적인 존재였다는 점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육체적으로 덜 힘든 생활 방식 덕분에 뼈가 더 매끈하고 약하게 진화하고 있어요. 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가 얼마나 변했는지 보는 건 멋진 일입니다. 옛날에도 인간은 멋졌지만 지금은 더 멋질 거예요. 여러분은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뼈는 슈퍼모델과 같아요. 항상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고 보기에도 꽤 멋져요. 하지만 더 튼튼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치아입니다. 음식을 씹을 때 치아는 6.5제곱센티미터당 무려 2540kg의 압력을 가할 수 있어요. 씹는 힘이 엄청나죠? 뼈에 대해 말하자면 뼈가 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네, 뼈 질량의 약 25%는 실제로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눈은 자동차 엔진과 같다는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더 있어요. 엔진에 휘발유가 필요한 것처럼 눈도 제대로 작동하려면 수분이 필요해요. 따라서 하루에 최대 2만 번 눈을 깜빡이면 기본적으로 앞유리창을 닦는 것과 같아요. 얼굴이 붉어지고 뺨이 빨개지는 걸 느껴본 적이 있나요? 위 내벽도 붉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얼굴이 붉어지면 몸의 혈류량이 증가하는데 여기에는 위벽도 포함됩니다. 혈관이 많아서 평소보다 혈액량이 많으면 붉게 변하는 거죠. 플라스틱이 환경에 좋지 않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지만 실제로 소량은 소화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하지만 우리의 소화기관은 풀을 처리할 수 없습니다. 방목하는 동물은 생립과 풀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한 이빨과 여러 개의 위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위가 하나뿐이라서요. 우리 모두는 눈꺼풀을 감는 것을 제어하는 2개의 초고속 근육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근육은 실제로 우리 몸에서 가장 빠른 근육으로 작동하면 단 0.1초 만에 눈을 감아요. 우리가 눈을 깜빡이는 이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여성이 남성보다 눈을 더 자주 깜빡이고 친구들과 영화를 볼 때 한꺼번에 눈을 깜빡이는 경향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인간만의 이상한 습관일지도 모르죠. 강한 악수를 구사하는데 그게 다 운동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알고 보니 새끼손가락이 진짜 MVP였네요. 농담이 아닙니다. 믿거나 말거나 새끼손가락은 손 힘의 50%를 담당할 만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약자가 이렇게 강자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발가락은 몸무게의 거의 절반을 지탱하는 2개의 작은 친구와 같아요. 발가락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은 듣지 마세요. 발가락은 걷고 앞으로 나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의 머리 색깔은 유전자로 쉽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붉은 머리카락을 가진 사람은 2%를 넘지 않아요. 그 뒤를 이어 금발이 약 3%, 모든 종류의 갈색이 약 11%에 불과합니다. 대다수는 매우 짙은 갈색을 포함한 검은 머리카락입니다. 손톱이 작은 물건을 집어올리고 스티커를 떼어내는 것 외에 다른 특별한 재능이 있다는 사실을 누가 알았겠어요? 손톱은 또한 우리가 무언가를 얼마나 단단히 잡을 수 있는지 알 수 있도록 눌러주는 구조를 제공하기도 해요. 다재다능하죠? 라푼젤은 잊어버리세요. 머리카락과 손톱만 자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간은 원래 크기의 51%에 불과했던 것이 다시 전체 크기로 재생될 수 있어요. 하지만 너무 많이 손상시키면 흉터가 남을 수 있으니까 주의하세요. 피부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기관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피부는 우리 몸무게의 무려 15%를 차지합니다.
푹신한 고양이 스노우볼보다 털이 더 많이 빠지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정상입니다. 우리는 매년 최대 4kg의 피부세포를 잃어요. 끔찍하지만 흥미로운 사실이죠. 토마토가 인간보다 더 많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고 누가 생각했을까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유전자의 수가 아니라 유전자가 어떻게 함께 작용하는지 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피자에 얹은 토마토 소스를 즐겨보세요. 다음에 음식을 먹을 때 코를 잡고 미각이 얼마나 사라지는지 확인해보세요. 실제로 코는 미각 인식의 75에서 95%를 담당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후각의 힘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입에 수분을 유지하지 않으면 미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침은 입에 들어가자마자 음식물을 분해하는 효소와 화학 반응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충분히 마시고 맛을 음미하세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우리는 실제로 1조 개가 넘는 냄새를 구별할 수 있다고 해요. 뿐만 아니라 냄새는 먼 기억을 떠올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익숙한 냄새를 맡을 때는 잠시 시간을 내어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낮잠을 자는 동안 후각도 휴가를 떠납니다. 따라서 방에서 쓰레기통에 불이 나서 냄새가 나더라도 눈치채지 못할 거예요. 말 그대로 꿈나라에 있으니까요. 꿈에 대해 말하자면 왜 어떤 꿈은 흑백이고 어떤 꿈은 무지개가 폭발하는 것 같은지 궁금하신 적 있나요? 글쎄요, 어렸을 때 어떤 TV를 보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해요. 우리 조부모님은 꽤 지루한 꿈을 꾸셨던 것 같네요. 그렇죠? 이제 자기 심장에 귀를 기울이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는 꿈을 좇는 것에 대한 훌륭한 은유일 뿐만 아니라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도 알 수 있어요. 네, 거짓말을 하면 우사인 볼트처럼 심박수가 빨라지기 시작합니다. 자, 준비하세요. 아무리 양치질을 열심히 하고 구강 청결제를 유행처럼 사용한다고 해도 이 많은 여전히 세균의 온상입니다. 역겹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대부분의 박테리아는 실제로 우리에게 유익하고 나쁜 것들은 막아줍니다. 하지만 잠깐만요. 더 있어요. 배꼽은 사실 우리 몸에서 2번째로 더러운 곳이에요. 네, 그러니까요. 누가 알았겠어요. 태어난 후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온갖 더러운 세균의 온상이 되죠. 2300여 종의 박테리아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배꼽에 좀 더 신경을 써야 할 때입니다. 고대 문명을 둘러싼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는 많은 음모론자들에게 영감의 원천이 되어왔습니다. 사실 이런 미스터리 중 일부는 너무 흥미로워서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이미 그것을 믿고 있거나 믿고 싶어 하죠.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그 수천 개의 음모론 중 어느 것도 뭐라고 할까요? 극피로 분류된 적이 없었어요. 아니, 그런 적이 있었나요? 우리 모두 CIA가 국가안보라는 명목으로 역사를 통틀어 몇 가지 의심스러운 일을 해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책 한 권이 국가적 그리고 국제적 위협이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을 거예요. CIA는 사라진 고대 문명들과 수천 년 전에 그것들을 사라지게 만든 재앙에 대한 책 한 권의 내용을 최근에 기밀 해제했습니다. 이 미스터리한 책은 1963년에 첸 토마스라는 사람이 썼고 1965년에 에머슨 하우스에 의해 출판될 예정이었어요. CIA가 관여하기 전까지는요. 어떤 불가사의한 이유로 그 책은 극비로 분류됐고 최근까지 대중에게 공개된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여기 흥미로운 사실이 있어요. 이 책은 2013년 정보자유법으로 분류가 해제됐지만 2016년이 되어서야 일반에 공개됐는데 공개된 내용이 몇 가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책의 원본은 284페이지였지만 공개된 PDF는 엄격한 검열을 거쳤기 때문에 전체 문서의 5분의 1인 57페이지에 불과했어요. 책은 대중에 공개되기 전에 페이지가 누락된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편집됐어요. 이제 아무도 애초에 왜 이 책이 극비로 분류됐는지 알 수 없지만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몇 가지 흥미로운 내용이 있어요. 그 책의 작가는 상상력이 풍부했고 고대 문명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그가 제기한 내용에 그럴듯한 부분이 있기도 하지만 일부는 그저 황당할 뿐이에요. 그는 지구가 끝없는 극이동과 지각이동의 순환에 갇혀있고 그로 인해 6천년 전 수메르인들 이전에 존재했던 많은 문명이 대량 멸종됐다고 믿습니다. 그는 이런 사건들이 유성보다 지구에 더 많은 피해를 입혔다고 믿었고
그 이론의 근거로 전 세계에 존재하는 최근까지 별로 주목을 받지 못한 몇몇 인공물을 언급합니다. 그것에 대해 잠시 후 자세히 알아볼게요. 이 책이 언급한 대량 멸종에는 북유럽, 북미, 캐나다에서 3km 두께의 거대한 얼음판이 사라져서 100종이 멸종한 빙하시대 말기가 포함됩니다. 그리고 저자가 자신의 가설을 설명하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그는 지구 자기극에 변화가 생겼고 이로 인해 대기와 지각 모두에 대변동이 생겼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많은 문명의 멸종을 초래했다고 합니다. 지구 자기극의 이동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매우 천천히 일어나고 과학자들에 의하면 수십만 년에 한 번 일어난다고 해요. 하지만 생각보다는 좀 더 복잡해요. 북극이 알래스카 위 어딘가에 있고 남극이 남극 대륙의 중앙에 가깝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자, 이것은 지리학적인 극이고 항상 북과 남이에요. 하지만 지구의 자기장은 수십만 년 전에 뒤집혔어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70만 년 전에 나침반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건 남쪽을 향하고 남극을 가리킬 거예요. 하지만 이 책의 저자는 다른 이론을 갖고 있었어요. 그는 북극과 남극의 뒤집힘은 수십만 년마다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12,000년마다 일어난다고 믿었고 이런 뒤집힘이 단 몇 시간 안에 발생해서 재앙적인 종말을 야기한다고 믿었어요. 그는 이것이 지구핵 내부의 폭발로 일어난다고 생각해요. 이 폭발은 자기극이 뒤집히게 만들 뿐 아니라 지각도 움직이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책에 따르면 이러한 재앙적인 사건들 때문에 물속에 잠겨있던 많은 지구의 대륙들이 불과 몇 시간 만에 해수면 위로 떠올랐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흥미로워집니다. 저자는 또한 페루의 안데스 산맥이 마지막 극 이동 이전에 바다 아래에 있었다고 주장했어요. 안데스 산맥은 해발 약 6,700m이기 때문에 억지스럽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80년대 후반에 그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있었어요. 과학자들은 안데스 산맥과 히말라야 산맥의 정상에서 수백만 년 된 것으로 추정되는 고래뼈와 화석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이 책에서는 영거 드리아스기 동안 지구가 겪은 냉해가 멕시코만 해류를 방해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그 이론을 뒷받침할 몇 가지 흥미로운 증거를 제시해요. 얼어붙은 매머드들이 입에 음식을 물고 있는 상태로 얼음덩어리에 갇힌 채 발견됐어요. 이건 진정한 미스터리예요. 왜냐하면 매머드는 추운 날씨에 익숙했고 빙하기에 살아남을 수 있었던 몇 안 되는 동물 중 하나였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무엇이 매머드를 순식간에 얼어붙게 만들었을까요? 뭔가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책은 기자의 대피라미드를 진정한 수수께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기자의 피라미드는 250만 개의 돌블록이 매우 정교하게 쌓여 만들어졌어요. 피라미드의 폭이 230m에 가깝고 높이가 137m가 넘어요. 현재까지도 어떻게 지어졌는지 설명할 수 없고 내부 설계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내부도 이 피라미드는 다른 피라미드와 유사성이 없고 보편적인 믿음과는 달리 미이라가 발견되지 않았어요. 이게 좀 이상하다고 생각된다면 다음 얘기를 들어보세요. 이 피라미드 어디에서도 상형 문자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였어요. 무슨 뜻이냐고요? 어떤 상형 문자에도 피라미드나 피라미드와 비슷한 것이 없어요. 작가는 이 피라미드가 이집트인보다 수십만 년 전에 멸종된 어떤 문명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믿고 있어요. 문명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그의 책에서 그리스도 언급됩니다. 그는 그리스에도 멸종된 또 다른 고대 인종이 있었다고 주장해요. 그들은 매우 큰 키에 파란 눈과 금발머리를 가졌으며 그리스인들이 전성기에도 알 수 없었던 진보된 기술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돌블록 얘기로 돌아가서 또 하나의 미스터리에 대해 이야기해볼게요. 레바논 바알베크에 있는 신전과 그 거대한 기초블록들이요. 헬리오폴리스를 구성하는 이 돌들은 로마의 신전에도 사용됐어요. 사원의 기초는 900톤에 달하는 삼석탑으로 만들어졌는데 저자에 따르면 이것이 첨단 기술을 가진 사라진 고대 문명이 존재했다는 증거라고 합니다. 현재 대부분의 고고학자들은 그 돌들이 로마인들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주장해요. 하지만 그것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어요.
로마인들은 돌을 만들거나 들어올릴 수 있는 기술적인 장비를 가지고 있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만약 그 당시 그 자리에서 만든 거라면요? 문제는 그 돌들이 9m 높이로 들어올려졌고 수학적 정밀도로 쌓여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레바논 헬리오폴리스 꼭대기에 있는 블록이 각각 800톤이 나간다는 사실도 잊지 마세요. 하지만 놀라운 사실이 또 하나 있어요. 로마인들조차도 자신들이 그런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들은 건물의 측면을 지었다고 주장하지만 엄청나게 크고 무거운 주춧돌 작업도 했다고 하진 않습니다. 저자는 또한 레바논의 로마 수도와 바알베크 사이의 거리에 대해 흥미로운 점을 지적해요. 왜 로마인들은 그렇게 멀리 떨어진 외딴 지역, 자신들의 수도에서 먼 곳에 세계에서 가장 큰 돌덩어리를 쌓고 그 공을 차지하지 않는 걸까요? 글쎄요, 제게는 미스터리예요. 이제 가장 흥미로운 수수께끼인 태평양을 중앙에 위치한 이스터 섬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저자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섬을 발견했는지, 그리고 그렇게 오래전에 어떻게 그런 외딴 섬에 정착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해요. 이스터 섬의 상징 중 하나는 모아이 조각상인데 그들이 누구를 왜 묘사하고 있는지는 미스터리입니다. 더 큰 의문점은 그것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옮겨졌고 발견된 그 자리에 위치하게 되었는가 하는 거예요. 이 기밀 해제된 문서에 따르면 이스터 섬은 지금은 사라진 대륙인 뮤의 일부였고 극이동 중 발생한 재앙으로 인해 태평양에 가라앉았다고 해요. 책에 따르면 뮤 대륙은 남아메리카만큼 컸고 현재 우리가 이스터 섬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 대륙의 남은 부분일 뿐이라고 합니다. 저자는 또한 똑같은 일이 사라진 도시 아틀란티스에도 일어났다고 믿고 있어요. 이 사실에 있어 플라톤이 아틀란티스 도시 전체가 하루 만에 수킬로미터 파도 아래로 가라앉았다고 말했다고 인용됩니다. 비록 이 모든 이야기가 매우 호기심을 자극하고 몇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제기하고는 있지만 과학적으로 말해서 우리는 전체 문명을 멸종시킬 수 있는 대재앙적 극이동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걸을 때 팔을 흔드는 것처럼 몇몇 공룡들도 각각 걸음마다 반대 방향으로 꼬리를 좌우로 흔들곤 했죠. 이런 식으로 공룡들은 균형을 유지하고 에너지를 보존했습니다. 원숭이와 다람쥐는 나뭇가지를 붙잡는 데 꼬리를 사용해요. 악어들은 더 빨리 헤엄칠 수 있게 도와주는 매우 긴 꼬리를 갖고 있죠. 개는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꼬리를 흔들죠. 예를 들어 기분이 좋을 때 말이에요. 악어나 캥거루는 어떤 동물들이 자신들을 쫓아올 때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꼬리를 사용해요. 새, 파충류, 포유류, 그리고 심지어 물고기도 꼬리가 있어요. 포유동물에게 꼬리는 균형 잡는 데 큰 도움이 돼요. 하지만 인간은 두 다리로 걸으며 우린 이런 식으로 균형을 유지합니다. 꼬리가 있었으면 속도가 느려지고 걷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꼬리는 5억 년 전에 진화했어요. 그 시대에 우리 조상들은 물고기처럼 꼬리를 수영할 때 사용했습니다. 영장류는 나무에 오를 때 균형 잡기 위해 꼬리가 필요했고요. 하지만 2500만 년 전에 유인원들은 원숭이들로부터 분리되면서 꼬리를 잃었어요. 네 발로 걸을 때 동물들은 한 걸음 걸을 때마다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두 다리로 직립보행을 하면 중력이 나머지 일을 해주기 때문에 에너지가 적게 들게 되죠. 여러분이 한 걸음 내디딜 때 중력은 여러분을 약간 앞으로 끌어당겨요. 이렇게 인간은 두 다리로 걷기 때문에 에너지를 25% 절약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들은 균형 잡는데 꼬리가 필요치도 않아요. 여러분이 걸을 때 머리는 앞이 아니라 위에 있죠. 꼬리가 있다는 건 또한 성장시키고 유지해야 하기 위한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팔다리가 하나 더 있다는 걸 의미해요. 진화는 우리가 더 이상 추가적인 에너지를 잃지 않도록 만들어줬어요. 자연에서 필요한 것보다 조금 더 많은 에너지를 잃는다는 건 더 빨리 잡아먹힐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꼬리의 발달을 담당하는 유전자가 있어요. 과학자들은 2000만 년 전에 돌연변이가 나타나 유인원을 무작위로 변화시켜 꼬리가 뭉툭해지거나 아예 자라지 않게 되었다고 해요. 후에 그 돌연변이는 인간과 유인원들의 표준이 되었죠. 우선 유인원은 원숭이보다 훨씬 더 컸고 그 때문에 나무를 오르는 동안 쉽게 떨어졌어요.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그 돌연변이가 이들의 장점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계속해서 발달하고 진화하고 점점 더 강해지고 꼬리 없이도 균형을 잡아갔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10만 년 전에 우리 조상들에 비해 더 짧아졌고 가벼워졌고 더 작은 뼈를 갖고 있어요.
줄어드는 과정은 점진적이었지만 지난 10,000년 동안 가장 두드러졌어요. 환경 유전학 그리고 기술과 먹는 식단과 같은 생활 습관들이 우리 크기에 영향을 미쳤거든요. 4만 년 전 유럽 남성들의 키는 평균 183cm였어요. 그들은 사냥꾼이자 채집인이며 가혹하고 도전적인 환경에서 살았어요. 그들은 육체적으로 매우 힘든 생활 방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생존하기 위해 더 큰 몸집이 필요했죠. 10,000년 전 유럽 남성들은 키가 164cm였어요. 많은 과학자들은 그게 기후변화와 농업에 적응하기 위해서였다고 생각해요. 오늘날 유럽 남성들의 키는 175cm예요. 지난 몇백 년 동안 건강관리와 식이요법이 개선되었기 때문에 키가 많이 커졌어요. 또 인간은 더 작은 턱과 이빨을 가졌어요. 우리가 요리를 시작한 후로 음식은 이제 더 부드러워졌고 우린 음식을 씹기 위해 그렇게 강한 치아와 턱이 필요치 않죠.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우리 얼굴은 점점 비대칭적으로 변해요. 우리의 뼈는 사춘기 이후로 자라지 않지만 연골은 계속 자라죠.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코와 귀가 자라고 변해요. 여러분의 얼굴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일들은 양쪽에 일어나지 않아요. 피부가 오른쪽부터 처지기 시작한다고 해서 왼쪽에도 똑같은 일이 생길 거라는 건 아닌 거죠. 우리는 우주에서 울 수 없어요. 눈물은 생길 수 있지만 중력이 없기 때문에 흐를 수도 없습니다. 눈 한 구석에 쌓이는 물은 눈물이 너무 커져서 얼굴의 다른 곳으로 이동하거나 여러분이 제거할 때까지 방울 형태로 거기에 머물 거예요. 여러분이 집에서 보는 먼지의 대부분은 오래된 피부 입자예요. 우리는 매분마다 3만에서 4만 개의 피부세포를 잃어요. 왜냐하면 피부가 재생되기 때문이죠. 오래된 피부는 대기 중에 수십억 톤의 먼지를 만들어내요. 피부는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기관이에요. 우리 전체 몸무게의 15%를 차지하죠. 여러분 피부에는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살아있는 유기체가 있어요. 1조 5천억 개가 넘는 박테리아가 있는 작은 생태계죠. 만약 친구들보다 모기에 더 많이 물린다면 몇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숨을 내쉴 때 이산화탄소를 배출해요. 그리고 몸이 더 활동적일 때, 예를 들어 운동할 때 더 많이 배출하죠. 모기들은 주변의 이산화탄소 변화를 감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산화탄소가 더 많다는 건 주위에 잠재적인 숙주가 있다는 걸 의미하고 모기들은 여러분 쪽으로 오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의 피부에는 모기들을 더 끌어당기는 특정 냄새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전과 피부의 박테리아의 결합물이죠. 모기는 피부에 많은 다양한 미생물이 서식하는 사람들은 피합니다. 검은색 옷을 입고 있으면 더 물릴 수도 있어요. 이 곤충들이 주변에 있을 때 귀에서 들리는 윙윙거리는 소리는 모기의 날개가 퍼덕거리는 것의 부작용일 뿐이에요. 모기가 여러분을 물 때 여러분의 피부를 뚫고 피를 채취하기 위해 몸의 특별한 부분을 사용해요. 피를 빨면서 피부에 침을 주입하죠. 그러면 여러분의 몸이 모기의 침에 반응하고 그 결과가 불쾌한 느낌과 부어오름이 되는 거예요. 인간의 뇌는 우리 전체 체중의 2%만을 차지하지만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기관이죠. 우리가 쉴 때 숨쉬기,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거나 소화하는 것처럼 어떠한 특정 활동에도 관여하지 않은 걸 하고 있을 때도 뇌는 여전히 우리 몸이 갖고 있는 총 에너지의 25%까지 사용해요. 그 양은 하루에 350에서 450칼로리예요. 그 에너지의 대부분은 뉴런이나 뇌세포가 서로 의사소통할 수 있게 해줘요. 이것은 시냅스라고 불리는 구조를 통해서 하며 이 과정은 뇌에서 가장 에너지가 많이 드는 것 중 하나예요. 여러분은 인생의 3분의 1을 잠자는 데 보내게 될 거고 그중 상당 부분은 꿈을 꾸게 될 거예요. 잠에서 깨어났을 때 그 꿈들 중 대부분을 기억하지 못할 거예요. 기억한다 해도 여러분이 깬 몇 분 후에 온데간데 없이 사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학자들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이론이 있어요. 우리가 잠이 들 때 뇌의 어떤 부분들은 오프라인 상태가 되지만 동시에 모든 부분이 오프라인이 되는 건 아니에요. 해마는 뇌 안에 있는 구조인데 해마의 주 역할은 정보를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전달하는 거예요. 네, 새로운 걸 배우는 일을 맡고 있는 거죠. 해마는 가장 늦게 잠드는 부분 중 하나예요. 그러니까 해마는 제일 늦게 일어난다는 뜻이기도 하죠.
용을 훈련시키고 공부하지도 않은 수학 시험을 치고 다리가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달리기를 하려 하고 단기 기억으로 최근의 꿈을 꿀 순 있지만 해마가 완전히 깨어있지 않기에 뇌는 꿈의 그 어떤 것도 간직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해마가 밤에 전혀 활동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에요. 사실 우리의 기존 기억을 저장하느라 바쁘죠. 그래서 꿈과 같은 단기적인 것들엔 작용하지 않는 거예요. 우린 밖이 더울 때 더 피곤해져요. 태양 아래에서 시간을 보낼 때 몸은 정상적이고 일관된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열심히 일할 필요가 있죠. 더운 날씨는 혈관을 확장시키는데 더 많은 혈액이 피부 표면에 가까이 흐를 수 있게 됩니다. 따뜻한 피는 피부 근처에서 흐르면서 열을 식히고 열을 방출할 수 있어요. 혈류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더울 때 더 발그레하게 보일 수 있어요. 몸은 너무 더울 때 땀을 분비해서 증발시키면서 피부를 시원하게 해줍니다. 하지만 그런 추가적인 작업을 하기 위해 여러분이 정상적으로 기능하는 데 필요한 칼로리 수인 신진대사율과 심장 박동수 2개가 올라가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졸려지죠. 거울 가까이 가서 코로 숨을 내쉬어보세요. 거울 표면이 뿌옇게 될 거예요. 2개의 수증기 자국이 생길 텐데 하나가 다른 하나보다 더 클 거예요. 그건 왜냐하면 대부분의 경우 우린 한 번에 한 콧구멍으로 숨을 내쉬기 때문이에요. 사실 호흡의 75%는 한쪽 콧구멍에서 나오는 반면 25%는 다른 콧구멍에서 나와요. 더 우세한 콧구멍은 하루에 걸쳐서 평균적으로 2시간마다 바뀌어요. 몇몇 사람들은 그 이유가 양쪽 코가 건조해지지 않게 양쪽의 수분을 축적해주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밝은 면 가족 여러분. 전 톰이에요. 올해를 2003년이라고 가정해보죠. 이곳은 인도네시아의 플로레스라는 섬입니다. 한 무리의 과학자들이 녹색 정글에서 신비한 동굴을 발견했어요. 이들은 동굴 안으로 들어가 날카롭게 다듬어진 돌 같은 원시적인 도구들을 발견했어요. 연구원들은 이곳이 수십만 년 전 우리의 먼 조상들의 집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지만 그 후 이들은 매우 특이한 해골을 발견했어요. 정밀 분석 결과 이 해골은 30대 여성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키는 겨우 1m에 불과했어요. 성인의 허리 정도 되는 거죠. 이날 과학자들은 알려지지 않은 인간의 조상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이 종을 호모 플로레시엔시스 또는 간단히 호빗이라고 불렀습니다. 점점 더 많은 과학자들이 동굴에 도착했고 동굴을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작은 인간들의 유해를 8구 더 발견했어요. 10만 년 전 이곳에는 호빗종 전체가 살았던 것 같아요. 또한 과학자들은 다른 놀라운 생물들의 잔해를 몇몇 발견했습니다. 곧 이 동굴은 먼 옛날에 존재했던 진정한 환상의 세계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예를 들면 연구자들은 익룡 크기의 거대한 황새의 뼈대를 발견했어요. 이 새들과 비교했을 때 호빗의 크기는 아주 작아 보였어요. 과학자들은 또한 현재 코끼리의 친척으로 보이는 유골도 발견했습니다. 그 동물은 소만했어요. 하지만 가장 놀라운 발견은 고대의 코모도 용이었습니다. 뼈 분석을 실시하자 이 모든 생물들은 동굴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신원이 확인되는 뼈의 80% 이상은 거대한 쥐의 것이었어요. 그곳에는 고양이 크기만한 쥐가 수십만 마리 살고 있었습니다. 한때 그들과 호빗 사이에서 전투가 벌어졌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호빗과 작은 코끼리들이 거대한 쥐떼로부터 도망쳐 동굴 속에 숨는 세상을 상상해보세요. 그리고 거대한 황새들이 자신들의 눈앞에서 펼쳐진 일들을 지켜보고 있겠죠. 어쨌든 유해 분석은 호모 플로레시엔시스가 현생 인류와는 다른 종이라는 걸 보여줬습니다. 예를 들면 연구원들은 호빗의 손목뼈를 분석했는데요. 그 뼈가 현재 인간이 아닌 원숭이의 뼈와 더 닮았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호빗의 머리는 평평하고 경사진 이마와 짧은 얼굴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들의 이빨과 턱은 오스트랄로피테쿠스와 닮았습니다. 하지만 그 후 과학자들은 호빗의 얼굴에 3차원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그들이 발견한 두개골의 모든 데이터를 컴퓨터 프로그램에 업로드했어요. 그러자 컴퓨터는 원숭이보다는 현대 인간과 훨씬 더 닮은 여성의 머리를 보여줬어요. 하지만 같은 두개골 분석에서는 또한 호빗의 뇌가 현대인의 평균적인 뇌보다 약 3배가 작다는 걸 보여주기도 했어요. 이런 정보는 이들의 지능이 그다지 발달하지 않았다는 걸 암시하죠. 뼈와 도구를 분석해보면 호모 플로레시엔시스는 19만 년에서 5만 년 전에 살았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현대인의 조상과 가까이에 살았을 가능성도 있죠. 정확히 호빗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인간 진화의 어떤 부분에 이들이 속하는지를 알아내기 위해 과학자들은 대규모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동굴에서 멀지 않은 곳에는 피그미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과학자들은 호빗과 피그미의 얼굴 비율에서 큰 유사점을 발견했어요. 이 부족은 호빗종의 직계 후손일 수도 있을 거예요. 피그미족도 그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조상들에 대한 존경의 표시로 동굴의 음식과 꽃을 가져왔죠. 하지만 확실한 분석을 위해서 과학자들은 유전자 검사를 해야 했습니다. 이들은 영어와 인도네시아 통역사, 인도네시아어와 피그미어 통역사 2명을 고용했어요. 연구원들은 부족에게 자신들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설명했고 피그미족은 동의했습니다. 역사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진심 어린 열정을 보였죠. 과학자들은 32명의 지원자로부터 타액 샘플을 채취했습니다. 남은 일은 그 샘플을 호빗의 DNA와 비교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곳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어요. 너무 오래된 화석이기 때문에 DNA를 추출하는 것이 불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피그미족의 DNA와 근처의 섬과 나라 출신인 사람들의 DNA를 비교하기로 했어요. 이들은 동아시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파푸아뉴기니 등 225국가에서 온 현대인 500명의 DNA를 연구했습니다. 연구원들은 피그미족의 DNA와 주변 부족의 DNA 사이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내려고 했어요. 또한 이 지역 사람들의 역사와 이주 패턴도 분석했습니다. 조사가 끝났을 때 과학자들은 피그미족이 고대 호빗의 후손이라는 증거를 전혀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호모 플로레시엔시스는 아마도 완전히 별개의 종일 것입니다. 그리고 현대 인류의 발전에 있어서 그 종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어요. 호빗의 키는 섬식 외소증과 같은 현상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작은 외딴 섬에서는 독특한 생태계가 나타나죠. 이런 곳에는 식량원이 풍부한 편이며 위험한 동물도 없어 생존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후 역시 독특한 생태계의 발전에 기여합니다. 이러한 조건에서 많은 생물들은 크기가 작아져요. 이런 현상은 마다가스카르의 작은 하마들에게도 일어난 것이었어요. 플로레스 섬에는 작은 코끼리들이 살았잖아요. 하지만 때때로 이런 생태계는 이 섬의 쥐와 황새처럼 거대한 동물을 만들 수 있기도 해요. 그나저나 이 거대한 쥐들은 여전히 이 섬에 살고 있어요. 현대에도 난쟁이들이 사는 특이한 마을이 있어요. 이곳에는 작은 집들이 많이 있는데요. 점토와 돌로 만들어졌으며 작은 성을 닮은 모양을 하고 있어요. 이곳의 길거리에서는 요정, 큰 나비, 그리고 은색공 조각상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이곳의 사람들은 기사의 갑옷, 공주 드레스, 녹색 튜닉, 노란색 망토와 같은 이상한 의상을 입습니다. 중앙 광장에서 난장이들은 검을 들고 싸우고 춤을 추고 노래를 부릅니다. 하지만 마법은 없어요. 이곳은 바로 난쟁이 제국입니다. 그리고 들어가기 전에 15달러 입장료를 내셔야 해요. 10여 년 전 중국의 한 사업가가 난장이들을 여럿 만났다고 해요. 이들은 현대 세계에서 그들이 겪는 어려움을 털어놓았습니다. 그 사업가는 이 사람들에게 동정심을 느껴 난장이들이 사는 테마파크를 만들기 위해 전 400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2009년 월드 에코 가든 오브 버터플라이와 난장이 제국이 탄생하게 됐습니다. 이곳에는 약 100명이 살고 있습니다. 이들의 키는 1.3m를 넘지 않고 모두 50세 이하입니다. 이곳은 매일 수백 명의 관광객을 끌어모으고 있어요. 덕분에 난장이들은 직업을 얻고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추게 되었어요. 이 마을의 모든 직원들은 매달 수백 달러의 월급을 받으며 무료 주택과 무료 식사를 제공받아요. 갈 곳이 없는 다수의 작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새로운 집과 새로운 가족을 찾았죠. 그런데 중국에는 난장이들이 사는 또 다른 마을이 있습니다. 양시 마을은 전체 주민의 약 40%가 보통 사람 키의 절반으로 태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이유가 토양 속 높은 함량의 수은과 공기 중 유독가스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옛날 이 마을에서는 어떤 사람이 다리가 유난히 긴 검은 거북이를 잡았다는 전설도 내려오고 있어요. 그는 이 생물을 잡아먹기로 결심했고 이로 인해 거북이가 마을에 저주를 내린 거예요. 현재 이곳에서 작은 사람들의 수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최근 태어난 세대들의 키는 평균이라고 해요. 안타깝게도 이 마을은 언론이나 방문객들에게 개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현상을 연구하기가 어려워요. 100년 전 이란의 작은 마을에는 키가 1m를 넘지 않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 이 동네 사람들의 키는 25cm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고 해요. 이곳은 1500년의 역사를 가진 난장이들의 고향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여기 살았던 사람들의 키가 작은 것은 나쁜 영양 상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의 기후는 덥고 건조하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농작물을 기르거나 소를 번식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들은 주로 순무와 보리를 먹었어요. 또 이 마을의 주민들은 고기를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도로가 건설되고 자동차가 보급된 20세기에 들어서야 더 좋은 음식을 가져온 것이 가능해졌죠. 현재 이 마을에는 약 700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 평균적인 길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돌과 진흙으로 만들어진 작은 집들은 난쟁이들이 살았다는 증거죠. 이런 집들은 짓거나 난방을 하는 것이 더 쉽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들의 외국의 정복자들에겐 보이지 않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주민들은 동네 독특한 건축물이 더 많은 관광객들을 끌어모을 수 있기를 바라고 있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톰이었고요. 또 다른 지식을 알려드릴 저희의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